자, 마켓나우 2부입니다.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할 텐데요. 우리 시장은 오늘 코스피, 코스닥은 좀 엇갈리는 양상인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영향권, 계속 시장은 트럼프의 말에 집중을 하고는 있는데 확실히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는 약간 유연해지고 있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주말 사이에는 반도체나 아니면 스마트폰 관련된 관세를 유예해 줄 수 있다라는 것들을 좀 시사하더니 오늘 새벽에는 자동차 쪽의 관세도 조금은 이제 달라질 수 있다라는 뉘앙스를 풍겼습니다. 자동차 업체들을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다, 검토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동차 관련된 또 자동차 부품 관련된 업체들의 관세에 관련해서 면제를 아예 해줄 것인지 아니면은 관세를 좀 낮춰줄 것인지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곧 이런 내용이 공개가 되지 않을까요? 다음 달이나 다음 주 중에 공개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뉴욕 시장에서도 이제 Fear and Greed, 공포와 탐욕 지수가 이제는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굉장히 긴장감이 많았던 시장이었는데 그런 긴장감들이 조금씩은 풀려가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네. 트럼프 행정부의 가장 큰 관세 엄포 타깃은 중국일 겁니다. 네. 근데 아직까지는 시진핑 국가주석이 이렇다 할 만한 반응을 크게는 보이지 않고 네. 있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약간은 좀 움츠러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워낙 강대강의 대결 구도이기 때문에 끝까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안에서 새우등 터지는 일이 없기를 우리는 바랄 뿐입니다. 워낙 가치의 안정 이런 부분도 지속적으로 점검을 해줄 거고요. 다만 우리 주식시장에서 양시장의 패턴 좀 엇갈리고 있습니다만 제약바이오 관련주가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에서 가장 많이 떨어지는 업종으로 지금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과연 관세 움츠려든 게 아닐까라는 약간 아쉬운 그런 부분까지도 오늘 잘 말씀드려야 될 말씀을 드려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유연성이 좀 생겼다고 말씀드렸는데 관세는 또 다음 타자다 이런 식으로 제약바이오 쪽에 의약품 관세가 다음 타자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좀 부담을 받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시장은 어떻게 지금 움직이고 있을까요? 시장을 움직이는 업종과 종목들 또 이슈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출발 상황 함께 이슈 브리핑으로 알아보시죠. 자, 오늘 이슈 브리핑도 싱크풀을 보시면서 함께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제는 퓨리오사 AI가 가장 큰 관심을 보이는 업종 테마였잖아요. 오늘도 물론 퓨리오사 AI가 관심을 많이 받고는 있습니다. 어제 뉴스나 이런 거 보셨을 겁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예비 후보가 퓨리오사 AI에 방문을 해서 대표와 함께 또 직원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보셨는데 오늘도 여전히 퓨리오사 AI 관련된 종목들이 관심을 받고 있고 여기와 연관해서 AI 소프트웨어 관련된 종목들도 어제만큼의 상승은 아니지만 그래도 오늘도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죠. AI 이제 소프트웨어나 AI와 관련된 업종이나 테마도 이제는 정책주로 엮여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건 확인을 해보셔야 되겠고 자, 오늘 시장에서는 또 역시 정책이라고 해야 될까요? 연관된 그런 업종이 테마가 가장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스관 관련해서 오늘 관련된 종목들이 관심도 많이 받고 있고 상승률도 높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어제 경제 관련된 긴급 회의를 주재를 했는데 여기에서 미국과의 협상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 가장 빠르게 우리가 대응할 것이다라는 뉘앙스로 이야기를 했고 여기에다가 알래스카 LNG 관련해서 미국과의 화상회의가 오늘이나 내일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러면서 이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계속해서 우리가 참여할 수밖에 없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수혜를 받는 업종, 종목들을 찾아야겠죠. 철강 관련주들 아니면은 또 이 자원 개발과 관련된 종목들을 저희가 잘 살펴보면서 어차피 하게 될 거라면 여기에서 돈을 잘 벌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을 잘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전선과 전력 설비 오랜만에 오늘 함께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앞서서도 살짝 말씀드렸지만 오늘 자동차도 좋은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자동차 업체나 자동차 부품 관련 업체들의 관련해서 조금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식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우리나라 업체들도 여기에 반응을 하면서 상승 탄력을 나타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어제 많이 갔던 조선이나 방산은 오늘 좀 쉬어가는 양상이고요. 반도체 관련해서 HBM 2차 전지 엇갈리고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시장의 하방을 잘 버텨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에다가 로봇 관련 종목들도 오늘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 두산 로보틱스가 모처럼 만에 앞으로에 대한 계획을 좀 발표를 했습니다. 휴머노이드에 본격적으로 우리도 뛰어들겠다. 두산 로보틱스가 이야기 나오면서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이슈를 하나 먼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동안 관세 때문에 우리 시장 너무 힘든 상황이었고 특히 자동차 관련 종목들은 관세 직격탄을 맞고 있는 상황. 지금 이미 관세를 부과받고 있고 여기에다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부담 때문에 시장에서 계속 주가가 떨어졌습니다. 현대차, 기아 관련된 종목들을 보시면 52주 신저가 기록하면서 계속 떨어졌거든요. 그런데 그나마 조금 이제 관세에서 숨통이 트이는 모습입니다. 역시 트럼프 때문인데 자, 미국에서 지금 자동차 부품 관세를 추가로 면제하는 것을 좀 시사하는 그런 발언들이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자동차 기업들을 도울 방법을 찾아보고 있다, 검토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이 미국에서 자동차 업체들 많은 부담을 받고 있잖아요. 일단은 소비자들은 자동차 가격이 올라갈 것 때문에 불만을 갖고 있고 그리고 자동차 업체들은 미국에서 만들지 않으면 아니면 멕시코, 캐나다에서 만들고 들어와도 아니면 다른 나라에서 만들고 들어와도 관세를 25% 부과받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좌불안석인 상황입니다. 이걸 도대체 비용을 어떻게 줄여야 되나라는 고민을 하면서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그렇고 미국 시장에서도 자동차 관련된 종목들의 주가가 많이 조정을 받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도 이거 다 알고 있겠죠. 자, 미국에서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한 것 같다. 관세의 부담 때문에 자동차 업체들이 좀 힘들어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시간을 조금 주면서 자동차 업체들, 자동차 부품 업체들에게 조금의 관세 면제나 관세를 좀 조정해주는 이런 것들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은 자동차 엔진이나 변속기, 파워트레인 같은 이런 자동차 핵심 부품에 대해서 다음 달 3일 이전에 관세를 발효하기로 지금 준비하고 언급을 했었는데 이것을 시간을 조금 더 줄지, 유예를 시켜줄지 아니면 관세를 낮춰주는 정책을 보여줄지 이것에 대해서 시장에서 아직 확정된 건 없습니다.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이 자동차 업체들에게 조금 숨통을 틔워주는 그런 얘기를 하니까 간밤에 미국 시장에서도 GM이라든지 포드라든지 자동차 관련된 종목들이 튀어올랐고요. 우리 시장에서도 모처럼 만에 현대차, 기아 그리고 여기에 연관되는 자동차 부품 업체들이 일제히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숨통이 조금 튀어지면서 이제 주가도 좀 우상향했으면 좋겠는데 자동차 관련된 종목의 주가 흐름 좀 먼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단기적으로 주가에 대한 모멘텀이 되어줄 수 있다라는 증권사의 코멘트도 나왔던 그런 상황이고요. 제가 지금 꼽아놓은 이 대표적인 종목들이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상승폭을 좀 키워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워낙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관세가 부과되면 연간으로 해서 10조 원 이상의 추가 비용 부담 발생이라는 이슈가 있었잖아요. 거기서 살짝은 비껴갈 수 있다라는 그런 심리가 오늘 좀 작용이 됐을까요? 그리고 기아 역시 미국의 수출 비중이 굉장히 높은데 그래서 2030년에 그 글로벌 판매량의 목표치를 좀 낮춰 잡은 흐름들도 있었잖아요. 다 관세 영향권. 그런데 오늘은 다소 숨통이 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성우 하이텍은 워낙 실적이 탄탄한 그런 기업 중에 하나이고 현금 흐름도 괜찮았거든요. 미래 모빌리티 기술뿐만 아니라 앞으로 신사업 영역에서 확장할 것이다라는 걸 의지를 내비친 상황으로 오늘 이런 이슈가 있을 때 10% 이상 반등하는 흐름들을 나타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5,560원 현재 주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한올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그 온도 조절 그런 부분으로 공급을 하고 세방전지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배터리 부품 공급하는 미국 쪽으로 수출하는 그런 기업으로서 관련주로 묶이고요. 세방전지, 한올시스템 모두 자동차 부품 관련주로서 2% 이상 상승세 보여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자, 오늘 시가 대비 상승폭 높이는 자동차 관련주 그리고 부품주의 모습 보고 계시고요. 두 번째 테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알래스카 LNG 가스 관련 프로젝트,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 상승 탄력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어제 경제안보전략 TF 회의를 주재를 했는데요. 여기에서 미국과의 지금 관세 협상과 관련된 언급들을 했습니다. 협상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과 이야기를 나눴고 잘 설명을 했고 우리나라의 상황, 우리나라가 해줄 수 있는 것들을 트럼프 대통령이 소상히 설명을 했답니다. 여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매우 만족했다라고 어제 한덕수 대행이 이야기를 했고요. 여기에다가 추가적으로 오늘이나 내일 이 알래스카 LNG 관련해서 한미 관계자들이 화상회의를 진행할 것이다라는 언급도 역시 했습니다. 이 말 때문에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도 가스관 관련 종목들이 시간의 상한가를 기록하고 막 튀어오르는 모습이었고 오늘도 장 시작하자마자 가스관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 탄력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뭐 동양철관이라든지 이런 가스관 관련된 종목들이 넥스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오늘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자, 이렇게 빠르게 반응하면서 움직이는 종목을 따라갈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알래스카 가스 개발을 할 때 함께 들어갈 수 있는 기업들, 자원 개발을 하는 그런 업체들, 예를 들면 포스코 인터내셔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살펴봐야 할지 시청자분들이 한번 판단을 해봐야 할 시기가 오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미국의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이 블룸버그와 인터뷰를 했는데 여기에서 또 관세 협상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일단은 먼저 합의하는 국가, 먼저 협상을 하는 나라가 훨씬 더 유리한 조건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선착순 카드를 꺼내고 있습니다. 어떤 나라든지 빨리 와서 협상을 하는 게 유리할 것이다 라는 식의 이야기를 했고 몇몇 나라는 특정 언급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영국, 호주, 인도, 일본 같은 나라들이 우선 협상이 될 것이다. 지난주에는 베트남이랑 협상을 했고 내일은 일본이랑 협상을 한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우리나라랑 협상을 할 것이다 라는 베센트 장관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여기에다가 추가적으로 그러면 가장 먼저 협상이 타결될 나라는 어디냐라는 질문도 있었는데 그것도 역시 뭐 가장 먼저 와서 가장 빨리 협상하는 나라가 될 것이다. 어떤 나라가 될지는 모른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면서 빨리 와서 협상을 하라는 식의 미국의 입장이 스탠스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협상을 하게 될까요? 자, 일단은 오늘은 가스관 관련주,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종목들의 주가 흐름도 함께 체크를 해볼까요? 네, 뭐 넥스트리 눈에 띕니다. 13% 가까운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는 그 수출용, 에너지용, 강관 전문 기업이잖아요. 네, 상세를 타고 있고 현재 주가 17,260원 선. 그래서 LNG 사업에 대한 프로젝트 기대감이 무르익을 때마다 급등세를 연출할 수 있는 그런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하나니까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동양철관도 대표적인 강관 전문 기업입니다. 4% 상승세 보여주면서 오늘 주가가 1,640원 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세아제강 지주 같은 경우에는 그 미국의 생산 거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LNG 프로젝트 미국 쪽에서 그런 긍정적인 흐름들이 있을 때 함께 튀는 그런 주가의 그 동조와 흐름들이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는 4% 상승하면서 23만 6천 원 선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뭐 석유나 가스를 캔에서 그리고 운반하는 그런 단단한 쇠파이프 역할을 하는 기업이다라고 쉽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NI스틸이 6거래일 연속 상승하네요. 그래서 오늘도 3% 가까운 상승세로 3,360원 선 보이고 있고 현대제철도 집어넣어봤는데 여기는 좀 유명한 게 극저온용 철강제를 생산을 하잖아요. 그런 이슈가 있고 임단협이 지금 마무리가 됐다. 그 갈등이 이런 흐름도 좀 잡히고 있는 상황이고 어제 잠시 언급해드렸는데 포스홀딩스가요. 현대제철이 미국 루이지애나주에 그 전기로 제철소 건립을 하는데 일부 생산 비용을 대면서 나중에 지분 투자 검토를 할 것이다라는 흐름들도 언급이 됐었던 바 있죠. 관세 충격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협력들 이런 것도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LNG 관련해서 이제 가스관 오늘 오르고 있다라는 점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테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은 로봇주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두산 로보틱스가 오늘 오랜만에 주가도 올라가고 있고 이슈도 있고 앞으로의 계획, 비전 같은 것들을 발표를 했습니다. 얼마 전에 두산 로보틱스가 타운홀 미팅, 내부 타운홀 미팅이 있었는데 여기에서 앞으로 두산 로보틱스도 휴머노이드 사업에 진출할 것이다.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드는 사업에 진출할 것이다. 라는 대표의 이야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자, 두산 로보틱스가 이제는 그동안은 좀 하드웨어에 집중되어 있는 사업 포트폴리오였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이제 AI 중심의 지능형 로봇 솔루션으로 방향을 선회하면서 휴머노이드 로봇을 연내에 어쨌든 뭔가 구체적인 결과물들을 내놓을 것이다라는 그런 전략을 내놓았습니다. 자, 김민표 대표가 뭐 이러면서 이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모든 역량과 자원을 올해 집중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뭐 전문 인력을 확보하는 것도 뭐 당연하겠고요. 그리고 연내 M&A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 자금을 투입을 해서 M&A, 괜찮은 기업들, 휴머노이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을 인수하거나 합병하는 그런 전략도 쓰겠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두산 로보틱스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M&A 관련 매물, 어떤 업체들이 있는지 이런 것도 저희가 잘 살펴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지금 대기업들이 전부 다 로봇 사업, 그것도 휴머노이드 사업에 뛰어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삼성이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대표적이고 SK그룹도 지금 뭐 유일 로보틱스라든지 관련해서 자회사로 편입하려는 시도하고 있고 LG도 그렇고 하나도 하나 로보틱스로 지금 준비하고 있잖아요. 이런 흐름을 저희가 계속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로봇 산업, 휴머노이드 로봇 사업은 미래에 앞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 사업입니다. 이러면은 여러분들이 대기업과 연관되어 있는 로봇 관련주,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주 중에 어떤 걸 선택해서 수익을 올려야 할지, 미리 올라간 종목을 사는 게 좋을지, 든든한 삼성, 뭐 LG, SK 이런 쪽이 좋을지 아니면 앞으로 올라갈 수 있을 만한 로봇들을 살펴보는 게 좋을지 투자 판단을 한번 잘 해보셔야 하는 타이밍이 왔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두산 로보틱스 얼마나 올라가고 있는지 또 다른 로봇주들은 움직임이 어떤지 마지막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 로보틱스가 참 잘 갑니다. 5거래 연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앞서서도 이슈에서 잘 말씀을 해주셨지만 휴머노이드, 사람, 인간형, 그리고 지능형 이런 로봇, AI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야겠다라는 이슈가 투자 심리에 반영이 됐군요. 하이즐 RNM도 4거래 연속 상승을 하고 있는데 액추에이터라고 하죠. 로봇 관련 그런 부분이 휴머노이드 앞으로 시대가 되면 그쪽의 기대감이 더 커질 가능성으로 실적 개선에 도움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언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T 로보틱스도 4%, 로보스타랑 엔젤 로보틱스는 LG전자와 관련이 있습니다. LG전자의 최대 주주 로보스타 지분 33.4% 보유를 하고 있고요. 엔젤 로보틱스는 LG전자가 대주주예요. 한 6.4% 지분을 갖고 있으니까 잘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즘 대기업들도 로봇 관련해서 굉장히 기대감을 갖고 투자를 늘리고 있는 상황인데 휴머노이드 시대 앞으로 궁금해지네요. 세 번째 테마까지 만나봤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의 상황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조금 더 유연해진 트럼프 대통령이 시장에다가 조금은 힘을 불어넣어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제 개장하고 1시간 정도 지났습니다. 오늘 또 어떻게 종목별로 대응해야 할지 더 구체적인 종목별 대응 방법 이데일리온 파트너와 함께 알아보시죠.
이데일리온 라이브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이데일리온 라이브가 진행되는 동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시장에 대한 궁금증 함께 해답을 모색하는 시간으로 가져가 볼 텐데요. 실시간 채팅창에 궁금하신 점 편안하게 남겨주시면요. 오늘 함께 하시는 이데일리온 파트너와 함께 그에 대한 해답을 모색하는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용철 파트너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시장 이야기부터 전반적으로 짚어보고 섹터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시장에서 역시나 오늘도 관세에 대한 이야기는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떠한 부분 좀 집중적으로 보셨을까요? 네, 어제 시장을 움직였던 건 관세가 중심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개장 초에 상승 시작을 했죠. 반도체 관세에 대한 면제 소식으로 상승 시작을 했으나 장중에 트럼프 대통령의 의약품 관세에 관련한 발언으로 인해서 이 상승폭을 모두 축소를 했습니다. 특히 장중에 1% 이상, 특히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2% 가까이 상승에 성공을 했었지만 이 상승폭을 모두 다 반납을 했었고요. 그나마 다행인 건 마지막에 연준 이사의 시장 친화적인 발언으로 인해서 그래도 강세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국내 증시와 비교해 보서 지금 보면 나스닥 기준으로는 저가 대비해서 10%까지 상승에 성공을 했고 코스피 기준으로는 6에서 7% 오늘까지의 상승분까지 더하면 7에서 8% 정도의 회복세가 이어졌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현재 이 정도의 흐름 어느 정도의 위치인지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4월 7일 날이죠. 코스피, 코스닥 모두 다 5%까지 하락했던 날 이날 기준으로 코스피 후행 PBR이 0.79배였습니다. 근데 이 0.79배라는 수치 자체가 와닿지 않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실 거예요. 이건 제가 몇 가지 사례와 좀 비교해서 설명을 드리면 2022년도 9월 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코스피 PBR 지수가 0.83배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19년도 8월 달 2017년도부터 이어져 왔던 미중 무역 전쟁이 좀 더 최고조에 달했을 때 이때 당시에 0.8배까지 하락을 했었고요. 그리고 2008년도 10월 달 금융위기 당시만 하더라도 0.81배까지 떨어졌던 코스피 지수입니다. 근데 현재 구간에 0.79배에서 0.83배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최근 바닥권대에서 등락을 보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최근에 0.83배까지 올라오는 흐름이다 보니까 우리 코스피 지수 자체는 굉장히 큰 낙폭을 회복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 앞으로의 방향성을 알아봐야 될 텐데요. 앞으로의 방향성은 그나마 좀 다행인 게 이제 보편 관세와 상호 관세에서 이제는 중국 위주의 관세에서 여타 다른 국가들의 협상 모드로 전환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관세 리스크는 아직까지는 상존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방 자체는 좀 더 제한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서 이제는 이제 실적 시즌을 앞두고 있다 보니까 여태까지 시장을 크게 등락을 시켰던 이슈 중에 하나가 바로 관세죠. 이 관세에서 이제는 좀 더 실적으로 시선이 좀 쏠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으면서 시장 방향성에 대해서 대입을 해서 분석을 해보면 국내 증시 보시면 2,470일까지 회복을 했습니다. 근데 조금 더 올라온다 하더라도 2,480일 저는 단기 저항 라인대로 보고 있어요. 보시면 과거에 2024년도 12월 9일부터 2025년도 2월 19일까지 피보나치 되돌림을 체크해 보면 0.618배, 그러니까 최근에 좀 더 많이 눌렸을 때가 보시면 이 라인대죠. 2,480 라인대입니다. 근데 이 라인대를 2025년도 4월 3일 날 장중 2%라는 급락으로 이탈을 했어요. 그래서 낙폭을 회복을 했지만 결국에는 종가 기준으로는 이탈한 상황 따라서 국내 증시 조금 더 올라온다 하더라도 이 2,480선을 저항선으로 한 차례 눌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저가 대비해서 가파른 상승세가 이어졌기 때문에 2284에서 무려 2471까지 쉬지 않고 올라왔죠. 그렇기 때문에 한 차례 눌림 이후에 다시 한번 반등한 흐름이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이에 따라서 국내 증시 아직까지 관세 영향을 기업들이 본격적으로 받지는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번 분기까지는 실적 자체가 긍정적일 것으로 전망이 돼요. 따라서 이번에 실적 시즌 국내 증시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현대차 그리고 여타 다른 종목들에 대한 실적 시즌에 돌입해 있기 때문에
이 실적들 1분기까지는 양호하고 2분기부터는 관세에 대한 영향을 상당 부분 받을 예정인데 그 받고 나서 선반영되고 나서의 주가 흐름은 2분기부터의 본격적인 주가 움직임으로 반영될 예정이기 때문에 단기간의 긍정적인 흐름 충분히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기 때문에 따라서 2480선 단기 저항선을 저항받고 나서 제가 판단했을 때에는 2420선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다시 한번 상승 랠리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판단하고 있고요. 따라서 이에 따라서 이러한 전략들 참고해 보셔서 포트폴리오에 대한 비중 조절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선 1분기 실적까지는 우리 시장 관세 영향을 상대적으로 덜 받으면서 양호한 실적 기대된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뭐 관세와 연장선상으로 보게 된다면 관세 리스크를 조금 더 회피하기 위해서 미리 수출을 시키는 그러한 품목들도 있었죠. 그래서 수출 데이터가 잘 나온다라는 분석도 있는데 이런 것도 1분기 실적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되지 않을까 싶으니까요. 이 부분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섹터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장 먼저 체크해 봐야 될 게 자동차인 것 같습니다. 트럼프의 입장이 강건하게 가겠다라고 무관용 원칙하겠다라고 이야기한 지 또 하루가 지나지 않아서 일부 관세 자동차로 유예할 수 있다, 면제할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 이 자동차 관련 기업들 그동안 주가가 굉장히 많이 조정을 받았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특히 이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네. 주가의 조정이 굉장히 깊었고 바닥권에서 올라오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죠. 맞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여러분들께서 현대차는 저가에서 분할 매수 관점으로 공략해 보셔도 좋을 시즌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특히 이 메타플랜트 공장이 가동이 되면서 이제는 관세에 대한 영향이 물론 모두 사그러들진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과 미국에서 생산 비중을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현대차의 경우에는 GM과 협약을 맺으면서 이 GM의 공장, 특히 GM에도 미국 공장이 굉장히 여러 곳이 있는데 여기에서도 현대차의 자동차를 생산할 수 있는 협약을 맺었습니다. 거기다가 이번에 이제 2028년도까지 무려 31조 원 규모의 이제 자금을 투입한다라고 이제 밝혔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전반적으로 흐름을 확인했을 때 현재 현대차의 주가는 너무나도 저평가되어 있는 흐름이에요. 특히 다른 종목들 뭐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의 경우에는 이미 바닥권을 탈환해서 반등이 이어지고 있는데 현대차의 경우에는 전 거래일까지만 하더라도 바닥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던 상황입니다. 특히 바닥권도 이 폭도 굉장히 얇은 폭으로 바닥권 이탈을 앞두고 있었죠. 17만 5,800원에서 18만 원 라인대를 벗어나고 있지 못했습니다. 결국에 그렇지만 오늘 이제 호재가 잇따르면서 3.51%에 대한 상승으로 바닥권을 회피하는 바닥권을 다시 탈환하는 움직임까지. 따라서 이제는 이 바닥권 단기 바닥권 안에서 충분히 2025년도 4월 7일부터 다지고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는 좀 더 상승 랠리 그동안 움직이지 못했던 상승세가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특히 여러분들께서 과거에 공매도가 제기가 됐을 때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으로 많이 보시는 분들 계셨을 텐데 저도 마찬가지로 공매도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인 흐름으로 보고 있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부분을 찾아보자면 이렇게 주가 자체가 실적 우량주가 저평가가 되어 있을 때에는 이렇게 외국인의 수급들 저평가에서 다시 한번 유입될 수 있는 흐름들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현대차의 경우에는 지금부터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고요. 이 17만 5,800원 이 라인대 단기 바닥권 라인대를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점진적인 우상향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 라인대 17만 5,800원 라인대를 이탈할 시에는 리스크 관리 기준 잡고요. 단기 상승하는 흐름들 저는 20만 원대까지는 충분하게 올라올 수 있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단기간 상승하는 흐름들 전략 세워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섹터로는 자동차에 대한 이야기 해봤고요. 현대차에 대해서 차트 분석해 주셨으니까요. 현대차 보유 계신 분 혹은 관심 있게 보고 계신 분들께서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섹터로는 알래스카 가스관입니다. 다음 주에 한미 협상이 진행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LNG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 가스관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 강하게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어떠한 이슈 좀 집중적으로 보면 좋을까요? 네,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협상 이후에
어느 정도 좀 긍정적인 스탠스를 많이 확인을 했다라고 밝혔죠. 근데 중요한 건 이 알래스카 LNG 가스관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를 여러분들 파악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알래스카 가스관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알래스카 북부에서 해안가 남부까지 1,300km의 가스관을 연결을 합니다. 그래서 이 LNG를 이동을 시키고 그 해안가 남부에서 액화를 시킨 다음에 이걸 아시아 국가에 수출하는 게 목표입니다. 근데 중요한 게 이 알래스카 LNG 가스관 사업이 굉장히 많은 돈이 투입이 되고 여기에 따라서 좀 어느 정도 가치가 좀 더 어느 정도 있을지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장담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다만 국내는 그러니까 한국과 일본 등은 이제 피할 수 없을 가능성이 높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강력한 관세 카드로 인해서 이제 동맹국들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나라 마찬가지로 이 사업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다만 주가에는 다소 긍정적일 수밖에 없는 영향이 이렇게 강간 업체뿐만 아니라 이 LNG를 액화를 한 다음에 이 LNG를 운반할 운반선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수많은 기업들에 대해서 수혜를 받아갈 수 있는 환경에 놓여져 있고요. 특히 이 강관 업체들은 좀 더 직접적인 수혜를 받아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중심에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바로 휴스틸인데요. 휴스틸의 경우에는 제 여러분들께 한번 소개를 해드린 종목입니다. 1313 챌린지 마켓나우 3부에서 휴스틸을 함께 공략을 했었고 상승한 흐름들을 빠르게 만들어냈었죠. 근데 중요한 건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단기간에 확정적인 이런 수혜보다는 기대감으로 일단 올라가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과열됐을 때 공략하기보다는 조금 더 눌렸을 때 공략하시면 좋겠다 싶어서 이 종목을 선정해 왔습니다. 특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 사우디 아라비아 파이프 업체인 사우디 스틸 파이프 지분을 16%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지분 가치가 계속해서 급증을 하고 있고 특히 이 휴스틸의 경우에는 앞서서 제가 여러분들께 한번 소개를 해드렸을 때 이 강간 업체로서 가장 대장주 중에 한 종목으로 움직였던 상황이죠. 따라서 오늘 같은 상황에서 11%에 넘어가는 강한 상승세에 이어졌습니다. 다만 제가 앞서서 말씀을 드렸듯이 기대감으로 올라가는 종목들은 급등했을 때 챙겨놓고 저가에서 공략하는 전략들 계속해서 챙겨 나가실 필요가 있는 게 오늘도 장중 11.87%까지 상승에 성공을 했지만 현재 상승폭을 상당 부분 반납을 했습니다. 현재 3%대라는 상승세. 다만 이 종목이 현재 중요 지지 라인대 위에 5,300원 라인대 위에서는 등락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종목을 관심 있게 지켜보실 분들은 이 5,300원 라인대까지 내려왔을 때 이 중심선과 이 볼린저 밴드의 중심선 22동 평균선이죠. 이 라인대와 2025년도 4월 9일 날 장중 18%대까지 급등했던 날의 종가 구간입니다. 이 종가 라인대 등대 캔들이죠. 이 등대 캔들의 종가 구간대인 5,300원 라인대에서는 한 차례 짧게 손절을 잡고 공략하실 수 있는 타점을 잡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전략들을 확인해 보시고 단기 저항 라인대인 6,000원 라인대에서는 챙겨가는 흐름들 참고해 보셔서 이 종목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알래스카와 관련된 가스관 관관 업체 이야기해 주셨고 그 가운데 휴스틸 말씀해 주셨습니다. 테마가 좀 빠르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슈가 하나 나오면 그날 또 반짝했다가 또 윗골이 닿으면서 내려오고 변동성을 보여주는 그런 날이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 휴스틸 차트 보면서 분석해 주셨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로는 엔터 살펴보겠습니다. 엔터는 지난주에도 좀 강조를 해주셨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슈 모멘텀 어떤 걸 보면 좋을까요? 네, 제가 지난주에도 여러분들께 이 엔터주에 대해서 네.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제가 마켓 위너 시간뿐만 아니라 여러분들께 여러 번 마켓 나우 3부 1313 챌린지를 통해서 정말 포트를 구성했을 때 빼놓지 않고 포함했던 업종이 바로 엔터 업종입니다. 하트나님, 네. 3부 가셔서도 2부 많이 홍보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이 엔터 네. 업종들에 대해서 빼놓지 않고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그 중심에 있는 그 종목 중에 하나가 바로 SM입니다. 특히 이 한알령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한알령은 굉장히 메리트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 관세의 영향에서도 자유로울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특히 이 엔터 관련된 업종의 파이프라인 중에 하나가 뭐 음반, 그다음에 굿즈 정도
에서 이 관세에 대한 영향을 받고 특히 미국에 수출하는 이 음반 자체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부분의 수입들이 콘서트 위주의 수입으로 발생을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미국 관련돼서는 좀 더 영향력이 제한될 수밖에 없는 흐름. 따라서 관세에 대해서는 영향력을 제한을 받고 거기다가 이제 한한령 해제에 대해서는 플러스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흐름. 왕이 외교부 장관뿐만 아니라 시진핑 주석 마찬가지로 한국과의 문화 교류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스탠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들을 전반적으로 보았을 때 5월부터 이 한한령 해제가 본격적으로 진행됐을 때 이 엔터 업종들의 상승하는 흐름들을 기대해 볼 수가 있고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SM의 경우에는 특히 각 그룹별의 빠짐없이 중국인을 계속해서 포함시켜 오고 있던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엔터 업종들보다는 종목들보다 좀 더 강한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죠. 특히 이번 2분기에 에스파, 라이즈, 그다음에 NCT가 음반 발매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NCT의 경우에는 이 두 번째 미니 앨범이 선주문이 121만 장인데요. 이 121만 장 하면 이제 와닿지 않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근데 제가 앵커님께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보고 싶어요. 네. 동방신기라는 그룹 알고 계시죠? 알죠. 저 카시오페아였었어요. 네. 동방신기 저도 제 기억상으로 정말 네. 최고의 남성 그룹이 동방신기이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이 동방신기의 4집 앨범이죠. 이 4집 앨범이 50만 장이 판매가 됐습니다. 주문 미로틱이라고 해서 이 정말 유명한 곡이죠. 이 그룹이 가장 최고의 앨범이라고 봤을 때도 4집인데 이 4집이 50만 장이 판매가 됐어요. 근데 이 NCT가 선주문만 121만 장입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수치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SM 흐름들, 강한 흐름들을 기대해 볼 수가 있고요. 이에 따라서 글로벌 해외 투어를 진행했을 때 이제는 중국에 대해서도 해외 투어를 글로벌 해외 투어를 진행할 수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앞으로의 상승 흐름들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저희가 뭐 SM, 엔터 뭐 이런 거 이야기하니까요. 시청자님들이 댓글 남겨주셨는데 엑소 시우민 닮으셨대요. 너무나 지금 앞으로 막 올라올 것 같은데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 좀 각도가 잘 맞아떨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실제로 보면 전혀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뭐 시장 얘기 뭐 하고 하는데 시청자님께서 그 고민을 또 하나 남겨주셔가지고요. 이거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네. PPP님께서 댓글 남겨주셨는데 퓨처캠을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스럽다라고 네. 이야기를 해주셨거든요. 퓨처캠이 지금 무려 11%가량 급락을 좀 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암 치료제 때문에 급등했다가 지금 조정을 좀 크게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네, 제가 차트 보면서 이 종목 자세하게 대응 방안에 대해서 전략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종목 아쉽게도 12%까지 좀 더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중요한 게 이 종목이 과거에 2025년도 4월 7일 날 장중에 빠져도 12%에서 10%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보시면 회색선이죠. 이 회색선이 어떤 선이냐면 장기 이동 평균선인 120일선입니다. 이 라인대에서는 강한 반등 흐름을 만들어줬어요. 장중에 4월 8일 날 27%까지 상승에 성공을 했고 23% 종가 마무리를 했는데요. 최근에도 오늘 같은 하락에도 14%대까지 하락을 했죠. 근데 이 120일선에서는 밑꼬리를 달고 회복해주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지금 이 종목이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 위치에 있다고 봐요. 악재가 반영이 된 상황에서 중요 지지 라인대인 이 2025년도 4월 8일 장중 27%대까지 급등했던 날에 저가죠. 이 저가인 19,200원 라인대입니다. 이 라인대인 중요 지지 라인대로 체크를 해놓고 좀 더 보수적으로 잡는다 하더라도 19,000원 라인대입니다. 이 라인대에서는 지켜줘야만 합니다. 이 라인대를 이탈했을 때에는 과거에도 강력하게 지켜줬던 자리인 만큼 이탈했을 때는 실망 매물이 쏟아질 수가 있어요. 다행히도 오늘은 분봉선 지지를 받고 반등에 성공했던 흐름이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중요 지지 라인대를 설정을 해놓고 과거에 2025년도 1월 달에 저항 라인대였거든요. 그만큼 돌파했기 때문에 강력한 지지 라인대로 한동안 작용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따라서 현재 구간대 강력한 리스크 관리대 라인대 19,000원 라인대 기준 잡고 단기 추가적인 악재가 반영이 됐기 때문에 악재가 해소되는 과정에서 22,000원 라인대에서는 좀 챙겨놓고 다시 한번 저가 재공략하는 흐름 챙겨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피처캠 문의해 주신 시청자님 도움 되셨길 바라겠고요. 그럼 저희 간단하게 오늘의 공략주도 알아보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공략주는 어떤 종목일까요? 네, 오늘의 공략주 SM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SM은 실적 자체도 굉장히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네. 이제 디어유의 지분까지 취득을 했고 어. 이제 자회사인 키스트의 이제 매각을 통해서 연결 실적에 대한 기대감 따라서 이 에스파부터 해서 NCT, 라이즈에 대한 앨범 거기다가 중국인 멤버들을 포함시켰다고 말씀을 드린 만큼 해외 투어를 진행했을 때 중국을 가장 먼저 타겟을 설정해 놓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기대감까지 해서 엔터 종목 중에서 가장 기대감을 많이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 SM이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오늘도 SM에 대해서 가지고 왔고요. 따라서 이 종목 가격 전략 보시면 급등 이후에 눌림목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 전 거래를 변곡점을 만들고 오늘 상승에 성공을 한 모습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전 고점 2025년도 2월 달에 파동의 고점 라인대죠. 이 파동의 고점 라인대를 지지 라인대로 삼아서 최근에 시장이 급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10만 3천 원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반등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이 조금 더 눌린다 하더라도 10만 3천 원을 지켜줄 가능성이 매우 높죠. 따라서 이 종목 상승하는 흐름들 눌림목 이후에 반등 기대해 보면서 가격 전략 잡아드리면 목표가 11만 7천 원대 전 고점 부근에 잡아드리고요. 손절가는 95,500원 기준 잡고 관심 종목으로 편입해서 좀 더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난주에서 이번 주 역시나 공략주 SM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엔터주 그 가운데에서도 SM 가격 전략 잘 체크하셨다가 시장 대응 잘 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용철 파트너와 함께 시장 전반적인 이야기부터 공략주까지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은 봄을 만끽하고 계신가요? 꽃이 피고 수풀이 우거지는 풋풋한 봄 내음이 가득한 요즘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풋풋한 경제 상식을 가지고 왔는데요. 오늘의 경제 상식은 바로 트럼프풋, 연준풋입니다. 최근의 시장은 트럼프 2기의 관세 불확실성 때문에 변동성이 매우 큰데요. 증시가 더 무너지면 트럼프풋 혹은 연준 풋이 나와 시장의 하락을 막아줄 것이라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도대체 풋이 뭘 뜻하는 걸까요? 풋풋한 경제 상식 바로 시작할게요. 먼저 옵션에 대해 아셔야 하는데요. 옵션은 특정 자산을 정해진 가격에 사고 팔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이 권리는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특정 자산을 정해진 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인 콜옵션, 그리고 특정 자산을 정해진 가격으로 팔 수 있는 권리, 풋옵션이 있습니다. 콜옵션은 자산의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할 때 유리하고 자산의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될 때는 풋옵션이 유리합니다. 즉, 풋옵션은 하락장에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옵션인 것이죠. 그럼 트럼프풋과 연준풋에 대해서도 설명해 드릴게요. 트럼프풋은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이나 발언이 금융시장 하락을 방어하는 효과를 지칭합니다. 시장이 급락할 경우 트럼프가 정책 완화 등을 통해 시장에 개입하고 하락을 막아줄 거라는 기대인 거죠. 마치 풋옵션처럼 시장 하락 시 손실을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트럼프 풋이라는 용어가 사용되는 겁니다. 연준 풋 또한 하락 위험에 대한 보호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금융위기나 경기 침체 조짐이 나타날 때 연준이 금리 인하나 양적 완화를 통해 금융시장의 하락을 막아주는 활동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두 용어 모두 금융시장 하락 위험에 대한 보호 장치를 의미합니다. 정치나 중앙은행이 개입해서 시장의 하락을 막아준다는 의미인 것이죠. 오늘 설명에 도움이 되셨나요? 시청자 여러분의 계좌에도 풋풋한 봄이 오길 기원하며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올게요.
자, 마켓나우 2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시장은 오늘 뭐 외국인 매수가 들어오진 않는데 그래도 선물 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이 조금씩 매수로 전환을 하고 있고 뭐 코스피 코스닥에서 외국인 기관이 양 매도를 하고 있지만 규모는 크지는 않습니다. 이러면서 코스피가 0.6%, 코스닥은 약보합권 수준으로 많이 좀 회복을 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요. 자, 중국 쪽의 출발 상황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중국 상해 종합 지수나 홍콩 항생 지수 어제도 상승을 했습니다. 중국이 미국의 이 엄청난 관세, 또 보복 관세 이런 것들 때문에 계속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데도 중국 상해 종합 지수나 홍콩 항생 지수는 5거래일째 상승을 어제 하면서 거래를 마감했고요. 오늘은 상해 종합 지수는 약보합권 수준에서 일단은 상승은 좀 멈추는 모습으로 출발을 했고 홍콩 항생 지수는 오늘도 올라갑니다. 0.87% 상승하면서 출발을 하면서 중국 시장은 여전히 견조한 흐름 나타내고 있고 일본 니케이 지수도 지금 1% 정도 상승세 기록을 하고 있는 시장, 동아시아 시장의 상황도 좀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장에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서 투자 아이디어나 이슈 분석을 해보면서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 인사이트 오늘은 이데일리 마케팅 센터의 권소연 센터장과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센터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또 어떤 이슈를 좀 다뤄봐야 할까 봤는데 역시 뭐 센터장님과 많이 이야기를 나눴던 MBK 이야기를 오늘도 좀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홈플러스와 관련해서 지금 뭐 지난번에 저희가 한번 언급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김병주 회장이 지금 사제 출연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뭔가 소식이 없었거든요. 근데 뭔가 좀 움직임이 있나요, 지금? 예, 김병주 회장이 사제 출연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던 게 이제 지난달 16일이에요. 네네네. 그때 이제 휴일 기간 뭐 발표를 했었는데 네. 거의 한 달이 다 됐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이제 홈플러스하고 상거래 채권 갚아야 될 게 어느 정도 계산을 좀 해보고 그 이후에 논의를 통해서 사제 출연 규모 그리고 방법 이런 것들을 결정을 하겠다라고 네네. 설명을 했고 그 이후에 이제 국회가 홈플러스 사태 관련해서 변제안을 이달 10일까지 제출하라고 요구를 했었기 때문에 한 11일 정도 데드라인으로 이제 시장에서는 정해놓은 거죠. 그 정도 되면 뭐 좀 발표를 하지 않겠냐. 우리가 보통 이제 사제 출연하게 되면 뭐 얼마를 어떻게 하겠습니다라고 발표를 하고 시작을 하니까 그쵸, 네. 그 한 10일 정도면 발표하겠지라고 이제 기대를 했던 건데 그런 공식 발표는 사실 없었고 네, 저도 보질 네, 못했는데. MBK에서도 사실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긴 했었어요. 근데 뭐 사실 이제 알고 보니까 뒤늦게 보니 조용히 사제 출연을 했었고 그래요? 이 사제 출연한 거는 홈플러스 상거래 채권을 좀 변제하기 위해서 쓰이고 있다라고 이제 인정을 하긴 했습니다. 공식 발표는 없이 슬쩍 했는데 그러면 뭐 어느 정도 규모인지 뭐 어떤 내용인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규모가 얼마입니다라고 밝히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그래요? 다만 지난 10일에 큐리어스 파트너스가 홈플러스에 600억 원 규모로 DIP 금융대출을 제공한다라고 밝혔거든요. 네. 여기에 김병주 회장이 지급 보증을 서기로 했다라고 이제 덧붙였고 뭐 그에 앞서서 개인 돈 수백억 원 정도를 내놓은 것으로 알려지긴 했는데 네. 뭐 이 돈으로 소상공인 채권 변제에 좀 사용하고 있다라고 알려진 정도인 거죠. 네네. 그래서 지급 보증 규모하고 그 실제로 현금으로 낸 이 사제 출연 합하면 한 1,000억 원 정도 되지 않겠냐라고 이것도 이제 시장의 추측인 거지 공식적으로 맞다 아니다라고 인정하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네. 자, 일단은 뭐 구체적으로 액수를 밝히지 않는 것도 조금 의아한 상황이고 DIP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조금 개념이 어려운 것 같아요. 시청자분들도 생소하실 것 같은데. 네. 그게 DIP가 Debtor in Possession의 앞글자만 따서 DIP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DIP는 사실 채무자를 의미를 해요. 근데 채무자긴 채무자인데 in possession이 이제 현재 회사를 점하고 있는 이런 뜻이기 때문에 네, 기존 경영자 관리인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법원의 기업이 기업 회생을 신청을 하게 되면 법원에서 심사를 거쳐서 승인을 하거나 기각을 하거나 하잖아요. 네. 그래서 신청을 만약에 받아들였다 하면 그때부터 기업 회생에 돌입을 하는 건데 법원이 지정한 관리인이 이제 자산과 부채 현황을 평가를 해서 이제 보고서를 법원에 제출을 하면 이때 관리인이 이제 지정이 됐는데 관리인이 제 3자가 될 수도 있고 기존 경영진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보통 이제 법원이 제3자를 관리인으로 지정을 하니까 그쵸. 기존 경영자들이 어쨌든 지금까지 회사를 경영해 왔으니까 이 회사에 대해 잘 알 거고 경영에 대한 노하우도 있는데
제3자가 이제 뭐 이 회사를 잘 모르는 사람이 관리인으로 들어오면 그쵸. 기존의 경영자들이 회사 정리 절차를 좀 회피하기도 하고 경영 노하우 이런 게 이제 승계가 잘 안 되니까 기존 경영자들한테 그러면 조기에 회생 절차를 이제 진행할 수 있는 동기부여도 네네. 될 수 있고 이제 경영 노하우를 이어갈 수 있으니까 기존 경영진을 관리인으로 지정하자 약간 이런 경우들이 좀 많아졌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기존 경영진한테 배임이라든 횡령 이런 이슈만 없다면 기존 경영인 관리인을 맡아서 이제 하는 게 DIP인데 이 DIP 파이낸싱이라는 거는 네. 기존 경영자 관리인 이제 자금을 조달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회생 절차가 개시된 이후에 신규 자금을 조달할 때 이 자금 조달 행위를 DIP 파이낸싱이라고 합니다. 근데 보통 이제 운영 자금이라든가 채무 변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자금을 빌리는 건데 네. 사실 이런 회생 기업에 돈 빌려줄 때가 많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쵸, 네. 이미 어려운 거를 이제 어려우니까 회생 신청을 한 건데 이런 기업에 돈 빌려주면 자칫 떼일 수 있으니까 그쵸, 그쵸. 보통은 이제 정책금융기관들이 많이 제공을 해줘요. 캠포 같은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데 네네네. 그러니까 이렇게 DIP 금융을 제공할 때 기본적으로 담보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고 사실 금리도 그렇게 낮은 편은 아닙니다. 네. 자, 그러면은 근데 말씀을 해주신 거 어쨌든 DIP 파이낸싱을 통해서 자금을 받은 건데 그러면은 근데 이게 제가 살펴보니까 정책금융기관은 아니라고 네. 되어 있던데. 큐리어스 P라고 이제 네네. 사모펀드예요. 근데 큐리어스 P는 기업 재무 안정에 특화된 PF 네네. 운용사인데 2016년에 이제 부국증권 출신이 설립한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한계 기업의 재무나 뭐 사업 이런 것들 좀 개선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네네. 이제 이런 투자 전략을 꾸준히 해온 여기에 특화된 운용사예요. 그래서 기업 재무안정 펀드를 통해서 투자를 했거나 뭐 아니면 이제 상환전환 우선주 아니면 주식 인수를 해서 이제 구조화하거나 네. 뭐 영업을 양수도 하는 경우도 있고 뭐 매출 채권이라든가 주식 담보를 통해서 이제 유동화하는 뭐 이런 식으로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투자를 하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엑시트한 딜 규모가 한 2조 4천억을 좀 넘어선 데라서 네. 좀 이제 트랙 레코드도 상당히 있는 것이죠. 그렇네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성동 조성해양이라든가 뭐 성원 탱크 터미널 그리고 위니아 에이데 이런 데들 그러니까 다 회생 기업이었는데 네네. 이런 데들의 이제 자금을 투입해서 일부 이제 엑시트도 하고 막 이랬거든요. 그리고 기업들이 이제 뭐 기업 자체는 괜찮은데 어떤 한 사업이라든가 어떤 한 자산 때문에 좀 골치 아픈 경우들도 네네. 있잖아요. 이런 자산을 인수해서 재매각한 사례도 있는데 삼성중공업 드릴십 이게 이제 대표적이에요. 네네. 이 드릴십이 사실 2010년대에 유가가 막 이렇게 오르고 이랬을 때는 그때 이제 해양 플랜트 개발 붐이 일어났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이제 드릴십 주문이 막 쏟아지던 시기였거든요. 근데 이게 2014년 유가가 급락하니까 그쵸. 주문해 놓은 드릴십을 취소하는 선사들이 좀 많아졌던 거예요. 이 드릴십이라는 게 한 척당 뭐 수천억 이렇게 하는 굉장히 이제 고가의 이제 선인 건데 이렇게 드릴십 발주했던 시추 선사들이 이제 계약을 해지하니까 이거를 삼성중공업이 만들어 놓고 팔지 못하는 그쵸. 인도하지 못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때 못판 드릴십이 한 4척이었는데 이거를 큐리어스 P가 한 2022년에 1조 400억 원 정도의 인수를 했어요. 그래서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순차적으로 이 4척을 다 팔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삼성중공업은 이걸 팔면서 유동성을 확보를 했고 그쵸. 큐리어스 P는 이거를 인수해서 조금 높은 가격에 팔면서 이제 수익을 챙기는 그러니까 이런 이제 좋은 사례들이 좀 있었는데 네네. 이 홈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지난달에 4,300억 원 정도로 큐리어스 P가 기업 재무안정 펀드를 만들었거든요. 네. 이 펀드에서 지금 홈플러스 DIP 파이낸싱을 해주기로 했고요. 대출 조건에 보니까 연 10%에 금리 뭐 10% 이제 만기 3년으로 제공해주기로 네네. 했는데 이 자금은 일단은 이제 입점한 소상공인들 정산대금 지원을 우선 활용할 계획이라고 하고요. 네. 큐리어스 P가 왜 홈플러스에 이런 이제 파이낸싱을 제공했나 이렇게 설명을 들어보니까 뭐 어쨌든 홈플러스 실적이 내리막길을 걷긴 했지만 네. 어쨌든 영업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자본주식 뭐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유동성에 빠진 상황이 아니잖아요. 신용등급 강등되면서 이제 단기채 발행이 안 되니까 잠깐 이제 유동성 위기를 피하기 위해서 정산 지원 이런 것들을 좀 막기 위해서 기업 회생을 선제적으로 신청한 거기 때문에 게다가 이제 현금성 자산도 있고 각 이제 뭐 주요 알짜부지의 점포들을 갖고 있으니까 DIP 대출을 해줘도 되겠다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큐리어스 P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나 보네요. 뭐 물론 전체적으로는 상황이 안 좋지만 유동성을 공급하면 그래도 이게 개선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어쨌든 이런 회생 절차에 있는 기업을 가지고 돈을 버는 데 특화되어 있는 이 프라이빗 에쿼티 PEF 운용사니까
요런 가능성을 좀 본 것 같긴 합니다. 자, 그러면 아까 뭐 정책금융기관들이 보통 DIP 파이낸싱을 하는데 일단은 뭐 그 정책금융기관은 아니었고 또 뭐 이런 상황이니까 어쨌든 회생 절차를 받고 있는 상황이니까 담보 제공을 아까 네, 하는 보통 경우가 하죠. 많다. 네. 어쨌든 뭔가를 걸어야 되니까 그죠. 그렇죠. 안전판을 걸어야 되니까 담보는 제공했나요, 그럼 홈플러스가? 담보 어떤 점- 제공하는 대신 김병두 회장이 지급 보증에 서기로 한 거예요. 아, 그러니까 만약에 DIP 대출을 홈플러스가 못 갚는다. 네네. 그러면 그 금액만큼은 김병주 회장이 대신 그걸 갚아주는 김병주 거죠. 회장이 그쵸. 갚는다고요? 그래서 이제 사재 출연 규모에 이거를 포함시켜서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럼 지금 당장 돈을 내놓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이제 뭐 일부 현금으로 뭐 수백억 원 냈고 지금 네. 600억 원에 대해서 지급 보증했다고는 네. 하는데 사실 수백억 원도 개인한테 치면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시장에서 이제 기대했던 규모와는 좀 차이가 있고 그렇네요. DIP 파이낸싱은 사실 지급 보증을 했지만 이게 못 갚을 확률을 굉장히 낮게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공익 채권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수수료 변제를 할 수 있는 채권이기 때문에 사실상 다른 모든 채권에 비해서 좀 우선권을 갖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DIP 대출을 제공한 곳은 기존의 채권자보다 이제 우선 변제권을 보장받으니까 기존 채권자들이 자기가 그러게요. 돈을 돌려받을 수 그러면- 있는 순위에서 밀리게 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채권자들은 지금 부글부글 끓고 있는 상황이긴 하죠. 그러니까 여기 어쨌든 내가 후순위로 밀리는 것 자체가 어쨌든 뭐 기업이 회생되고 뭐 개선되는 건 유동성이 생기는 건 좋지만 내가 돈 받을 순서가 밀리는 것 자체는 화가 나죠. 부담이 불만이 좀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근데 이 DIP 파이낸싱 대출 자체도 어쨌든 법원에서 뭔가 허가나 이런 게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기업 회생을 신청한 상태이기 때문에 네. 이제 모든 거를 법원의 허가하에 진행을 해야 네네. 되는데요. 서울회생법원 재판부가 어제까지 홈플러스 채권자들을 상대로 의견을 좀 청취를 했어요. 네. 그래서 이 채권자들이 낸 의견을 검토하고 허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인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채권자들이 순위가 뒤로 밀리기 때문에 채권자들은 아마 굉장히 네, 부정적인 불만을 의견이었을 많이 거예요. 근데 토로할 다만 이 대금을 소상공인 대금으로 이제 활용할 예정이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아마 허가를 내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데 네. 이제 채권자들이 반발하는 상황이니까 이게 어느 정도 이제 여파가 있을지는 좀 봐야죠. 그렇습니다. 과연 이게 뭐 법원에서 허가가 될 가능성이 높긴 한데, 자, 그래서 어쨌든 뭐 아까 저희가 계속 말하지만 돈을 받을 순위가 밀려난 분들은 이런 기관들은 당연히 이제 화가 나고 이것을 김병주 회장에게 뭐 또 책임을 물을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지금 사실 이제 전단체 투자자들이 제일 문제인 건데 네네. 이 전단체가 상거래 채권이냐 아니면 금융채냐 이게 아직 이제 명확하게 분류가 안 된 결정이 안 상황이잖아요. 전단체가 아니라 상거래 채권이어야 이제 채권 변제 순위에서 좀 앞쪽에 네네. 있는 건데 지금 이거를 상거래 채권을 인정해달라는 게 전단체 투자자들의 주장인 거고 계속 이제 시위를 여러 곳에서 하고 있어요. 근데 지난 11일에 전단체 투자자 127명이 네. 이제 서울중앙지검에 가서 김병주 회장을 비롯해서 뭐 홈플러스 경영진을 다 고소를 했거든요. 고소했어요. 고소인 중에 한 80% 정도가 뭐 투자 금액이 한 1억에서 3억 원 정도 사이라고 하고요. 뭐 이들 사연 들어보면 뭐 제각각 있긴 합니다. 뭐 노후 자금이다, 뭐 주택을 그러니까 집 살려고 준비했던 돈 모아놓은 잠깐 돈인데. 투자한 거다, 네. 뭐 우리 애들 결혼시켜야 되는 자금인데 이거 떼이면 안 된다, 뭐 다 이제 하소연하고 있고 법인이 투자한 경우도 있는데 법인 같은 경우는 이거 지금 묶이는 바람에 직원들 급여 지급도 안 월급 못 되고 주고, 뭐 네. 운영 자금도 안 네. 되고 막 이래서 지금 부도날 상황이다, 뭐 이렇게 하소연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근데 사실 이들이 낸 고소장을 좀 보면 홈플러스가 올해 초부터 이런 재무이익이라든가 신용등급 강등을 예상을 했었고 회생 절차 개시를 이미 올해 초부터 준비하고 있다는 정황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고소장에 이제 적시를 했고 홈플러스가 이런 사실을 숨기고 이제 증거사 통해서 개인 투자자들한테 이런 전단체를 굉장히 안전하다, 홈플러스가 망할 일이 없다라고 이제 홍보해서 네네. 판 거는 불안전 판매에 해당이 된다, 속인 거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 투자자들이 DIP 파이낸싱으로 이 소상공인 결제 대금을 주겠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도 문제를 삼았는데 이거는 누가 봐도 너무 생생리기용 아니냐, 너무 네. 뒷골이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좀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일단은 뭐 김병주 회장이 사제를 출연하겠다는 계획을 구체적으로는 아니지만 하나씩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자, 그러면 일단 이런 상황이니까 정치권에서도 지금 계속 언급이 되고 있잖아요. 국회에 출석하라 뭐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 정치권에서도 이 관련해서 지금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또 지금 막 정치적인 상황이 또 대선 쪽으로 막 쏠려버리는 상황이어서 이게
잘 논의가 될지도 궁금한데 정치권 분위기는 어떤가요? 일단 사실은 이게 사모펀드가 대주주인 그 기업의 사모펀드의 대주주가 사직 출연하는 경우는 사실 이례적이기도 하고 자본시장에서는 이런 선례가 계속 만들어지는 거에 대한 불안감, 네. 뭐 부정적인 시각도 좀 있거든요. 이게 맞냐 과연.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정서법이 우선인 나라기 때문에 뭐 사직 출연 요구가 있었을 때 시장에서 이제 예측을 했던 것은 한 조 단위는 돼야 되지 않겠냐라는 얘기들 좀 많이 있었잖아요. 그 정도는 돼야 지금의 홈플러스 사태를 해결할 수가 있고 또 이게 홈플러스의 대주주로서 MBK의 책임감이 있다 없다 이런 이제 비판론을 좀 잠잠하게 해주려면 조단위는 돼야 된다는 얘기도 네. 좀 있었는데 지금 1,000억 원 수준인지도 확실하지가 않고 그중에 지급 보증이 600억 원이라면 실제로 이 사직 출연 규모가 너무 적다 이럴 거면 그렇죠. 하지 네. 않는 게 나았다는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뭐 지급 보증은 실제로 김 회장 돈이 나가는 게 아니고 이게 DIP 대출이라는 게 결국 회생 신청을 해서 채무는 동결을 해놓고 또다시 빚을 내서 상거래 채권을 갚는 구조이기 때문에 네. 이거 자체가 맞냐라는 시각이 좀 있거든요. 거기다가 지금 10일까지 원래 국회에서 요구했던 게 사직 출연 어떻게 할 건지 변제를 어떻게 할 건지 계획안을 내놓으라고 했는데 그것도 이제 응하지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국회에서는 좀 무시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김병주 회장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하고 이제 국민의힘하고도 이제 일정에 대해서 좀 협의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정치권에서 어쨌든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있지만 그래도 홈플러스에 대해서는 이게 워낙에 이해관계자들이 많이 엮인 상황이기 네. 때문에 계속 관심을 갖고 꾸준히 좀 하고 있는 분위기긴 합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어쨌든 DIP 파이낸싱으로 뭔가 이렇게 조치를 취했는데 사실 실제로 이제 회생계획안 반영이 되면은 이게 규모가 저희도 지난번에 한번 산정을 해봤지만 뭐 몇천억 수준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합쳐보고서 계산을 해보면 뭐 2조도 넘어갈 거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던데 이게 가능한 조치일까요? 아직 너무 미미한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러니까 홈플러스가 서울회생법원에 제출한 채권자 목록 리스트가 있고 거기에 이제 얼마가 이제 채무 상황인지는 적혀져 있잖아요. 그 총 채무 합계액을 보니까 2조 6,960억 원, 네. 그러니까 한 2조 7천억 원 정도 되는 거예요. 이미 상환 중에 있는 상거래 회생 채권 그리고 이제 영업이 계속 이어지는 상황에서 변제할 필요가 없는 임대차 보증금 반원 채권 요거 제외하고 6월 10일에 제출할 회생 계획안 상에 있는 면제 계획에 반영될 실제 총 채무액이 이제 2,700억 원 정도인 거거든요. 근데 그 중에 이제 김병주 회장의 사직 출연이 뭐 많아야 1,000억 원 정도인 그쵸. 거니까 이걸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이거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런 비난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이러니까 뭐 지금 시장에서 뭐 저희가 봐도 뭐 사실 이런 여론에 크게 신경을 안 쓰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맞아요. MBK 측이 뭐 지금 뭐 사제 출연한다고 하는데 뭐 공개도 안 하고 이렇게 지금 적은 액수니까 공개를 안 한 것 같긴 한데 그렇죠, 맞아요. 예, 조건을 보고 나서 또 움직이겠다라는 이런 심리 같은데 자, 그런데 어쨌든 이런 여론이나 정치권이나 이런 불만이나 이런 것들은 많은데 뭔가 방향이 바뀔까요? 지금. 그러니까 일단 뭐 국회에서 현안 질의라든가 이런 걸 네. 할 때마다 그러니까 여러 번 지금 이 홈플러스 사건 말고도 네. 여러 번 김병주 회장의 출석을 요구를 했으나 한 번도 출석한 적은 없고요. 그렇죠. 그럼 청문을 한다고 해도 지금 김병주 회장의 국적이 미국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라 미국 국적자이기 때문에 이제 청문회에 출석하라고 이렇게 강제할 만한 그 힘이 있냐라는 데 이제 회의론이 좀 나오고 있고 그 정치권에서는 사실 지금 뭐 말씀하셨다시피 대선 국면으로 진입을 했고 네. 대선 이후에 이제 새 정부가 구성이 되면 그 새 정부의 여러 가지 정책이라든가 이제 신경 쓸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 보면 이제 홈플러스안 요 이슈가 조금 밀릴 수도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러게요. 이게 강제성이라든가 아니면 해결의 실효성 같은 게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는 다들 이제 퀘션 마크를 붙이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뭐 사실 정치나 이런 상황이 안정적인 상태였으면은 굉장히 이슈도 되고 논란이 많았을 그런 건인데 지금 그런 게 다 정치나 이 대선에 묻혀버린 상황이니까 대선이 지나고 나서 다시 좀 더 뭔가 이런 과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논란 이런 것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보게 됩니다. 근데 또 홈플러스 내부 사정에서 봐서도 지금 임대료 채권 둘러싸고도 지금 논란이 많잖아요. 네. 이게 MBK가 홈플러스 인수한 다음에 이제 알짜 매장들을 판 후에 재임대하는 우리가 이제 세일 앤 리스백이라고 하는데 그런 형식으로 매장 영업을 계속 해왔었잖아요.
그런데 기업회생 신청한 다음에 이 임대료를 계속 안 내고 있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부동산 임대차 계약이라는 거는 임대인은 임대를 주고 임차인은 임대를 납부하는 네네. 이제 쌍무계약적 성격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임차인이 부동산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 해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임대료 채권은 공익채권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변제 수준에서 좀 앞서 있거든요. 근데 홈플러스가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그 임대료는 또 회생채권으로 분류가 돼요. 그래서 여기서 임대채권과 회생채권의 이제 차이를 보면 네. 임대채권은 공익채권이니까 수시로 변제를 할 수가 있지만 이게 회생채권이 되어버리면 회생계획과 뭐 변제율 이런 것들이 확정된 후에 그 순위에 따라 변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임대를 해주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지금 임대채권으로 있는 게 훨씬 낫지. 그쵸. 회생채권이 되면 돈을 못 받는 거죠. 그렇죠. 네. 못 받거나 아니면 이제 그 시간이 받는 걸리고. 그 비율이 굉장히 줄어드는 거죠. 근데 이제 채무자회생법을 보면 관리인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홈플러스가 만약에 임대차 계약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우리 임대차 계약 해지할 수 있다라고 이제 압박을 할 경우에 그렇게 되면 이게 이제 회생채권으로 분류가 되니까 이 임대인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이제 리스크인 거죠. 그쵸. 그래서 임대인 같은 경우는 지금 실제로 야 우리 임대차 계약 해지할 수 있으니까 임대료를 좀 깎아줘. 임대료를 좀 적게 받을래? 아니면 임대차 계약 해지해서 이 회생채권으로 가져갈래? 뭐 이런 걸 놓고 선택을 해야 된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임대료 깎아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지 않겠냐라는 건데요. 실제로 지금 홈플러스가 임대인한테 최대 50% 그러니까 반으로 좀 깎아달라고 요구한 것도 있고 어허. 30% 정도 깎아달라고 네네. 요구한 것도 있고 그래서 지금 한 30%에서 50% 정도 사이에서 이제 임대료 인하를 요구를 한 상황이긴 한데요. 이게 사실은 회생 절차 시작되면서 이제 임대를 해준 채권자들이 계약 해지를 할 것이냐 아니면 이행을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알려달라고 계속 이제 요구를 했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침묵을 지키다가 딱 이제 임대료 인하해줘라고 이제 공지를 한 거죠. 요구를 한 거죠. 자, 그러면 만약에 홈플러스가 버티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요 임대한 이 매장 인수했던 부동산 업체들 이쪽도 지금 피해가 생기는 거 그렇죠. 아닌가요? 근데 사실 이제 임대료를 깎아주지 않을 수 없는 게 만약에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회생채권으로 분류되면 회생채권으로 분류되는 거에 대한 다른 문제도 있지만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홈플러스가 나가버리면 네. 홈플러스 매장이 원체 크고 그쵸, 넓잖아요. 거기에 차기 임차인은 구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쵸. 그래서 채우기 지금 이제 어렵겠죠. 임대인 입장에서는 이제 울며 겨자 먹기로 임대료 인하안을 이제 그러니까 수용할 수밖에 없는데 이게 사실은 부동산 투자자들이 이 홈플러스 매장을 인수를 할 때 이제 자기 자본만 갖고 인수를 하진 않았을 거잖아요. 그렇겠죠. 보통은 네. 이제 리츠라든가 부동산 펀드에서 많이 인수를 했는데 이런 펀드들이 이런 매장을 인수를 할 때 보면 이제 일부는 인수금을 씁니다. 대출을 쓰고 일부는 이제 펀드의 자금을 쓰는데 대출을 했으니까 이자를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임대료를 받으면 이자를 일부 내고 나머지를 가지고 이제 펀드 투자자들한테 배당 형태로 이제 지급을 해주는 식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대출 금리가 일단 높아졌고 이제 수익률은 좀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임대료 수준은 좀 낮아지고 이래서 이제 수익률이 굉장히 낮아진 떨어졌겠네요. 건데 지금 50%는 뭐 말도 아니고 10%만 임대료를 깎아줘도 우리가 보통 기한이익 상실이라고 네네. 하거든요. 기한이익 상실이 날 곳들이 이제 여러 군데가 있는 건데 홈플러스한테 이제 약간 배신감을 느끼는 이유가 이런 거예요. 홈플러스가 우리 여기 높은 임대료 내고 있잖아.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거를 인수를 하면 이 임대료를 계속 챙길 수 있어라고 해서 네. 매장을 굉장히 비싼 가격에 팔았는데 팔았는데. 지금 역으로 야 이거 임차료 깎아주지 않으면 너희들 이거 회생채권 될 수 있고 임대 계약 해지할 수 있어 나와버린다. 이런 식으로 약간 압박을 그쵸, 하는 그쵸. 입장이 된 네.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불만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홈플러스 입장에서 보면 메리츠 금융 채권은 이제 손댈 수가 없는 상황이고 상거래 채권은 어떻게든 갚아줘야 되는 공익채권인 거고 네. 결국 이제 폐점할 수도 있어라는 이 약간 협박을 하면서 임대료 인하 협상에 나섰다는 거에 부동산 투자들은 좀 분노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네. 자, 지금 뭐 홈플러스 사태 때문에 지금 여러 방면에서 지금 논란이 되고 피해가 있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도 뭐 홈플러스 쪽 뭐 이쪽 매장 임대료는 안 냈는데 또 물류센터 네. 임대료는 선납을 한 이거 왜 그런 겁니까? 그러니까 물류센터는 약간 이제 임대료를 납부하는 방식이 좀 다르긴 해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일부 경남 함안군에 있는 홈플러스 물류센터를 담고 있는 펀드에는 이제 사실 이제 기업 회생 들어가기 전에 물류센터에 대한 임대료를 선납을 다 해버린 거죠. 근데 홈플러스 설명은 이래요. 물류센터 같은 경우에는 센터에 들어간 제품 그리고 이걸 운반한 차량 뭐 이런 여러 항목들이 이제 도급 계약으로 맺어져 있기 때문에 이거는 물류센터에 대한 임대료는 명확하게 상거래 채권을 분류할 수 있다라는 거고
부동산 펀드나 리츠에 지급하는 임대료는 상권의 채권인지 이게 금융채권인지 약간 애매하다. 이건 법원에 이제 판단을 좀 받아봐야 된다. 뭐 이런 이제 입장이라서 뭐 임대료를 어쨌든 이제 선납을 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뭐 이 물류센터를 담고 있는 펀드는 받았으니까 이제 된 건데 그렇죠. 임대료를 못 받고 있는 다른 부동산 펀드들은 야 이거 기준이 뭐야? 너무 이중다자 아니냐? 뭐 이렇게 이제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한 논란도 계속 이어지고 있어서 홈플러스 관련해서는 회생 계획안 내기 전까지 계속 이런 논란들은 계속 이어질 것 같고 네. 회생 계획안을 제출하고 나서도 이제 이게 맞냐 틀리냐 이거 가지고 논란이 계속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김병조 회장이 사직 출연을 은근슬쩍 한다고 했는데 아직까지는 뭐 명확한 시장에서는 받아들여질 만한 납득할 만한 수준은 아닌 상황이고 홈플러스 측도 지금 어쨌든 자구책을 마련을 하고는 있는데 시장에서는 불만이나 논란이 많은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저희가 지켜보면서 추이를 한번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권소연 센터장과 함께 이야기 자세하게 나눠봤는데요. 오늘 좋은 인사이트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매드토크 신일섭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트럼프 일부 자동차 회사들을 도와주기 위한 조치를 검토 중. 그들은 시간이 조금 필요하다. GM, 포드, 스텔란티스 주가 강세, 일본 증시 도요타 혼자 자동차 강세, 대한민국 증시 현대차 그룹 부품주 강세입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얘기한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제조업의 르네상스,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몇십 년간에 걸쳐서 다 나가버린 그 전 세계의 공장들을 다시 미국으로 돌려오려는 지금 상황이 필요한데 그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은 초등학생도 알겠죠. 지금 뭐 방글라데시, 뭐 미얀마, 중국, 베트남, 인도, 멕시코, 캐나다까지 뭐 세계 각국에 퍼져 있는 그 미국 그 브랜드들의 공장을 하루아침에 도깨비 방망이 뚝딱 뚫겨가지고 미국으로 다 들여오는 거. 뭐 그게 뭐 그 마법처럼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돌아왔으면 그럼 거기에서 이제 미국인들이 일을 할 텐데 미국인들의 임금은 방글라데시, 미얀마, 뭐 콜롬비아 이런 데보다는 훨씬 더 비싸고 그렇죠? 인건비를 제외하고라도 나머지 여러 가지 물자들 가격이 훨씬 비쌉니다. 그럼 뭐 지금 얘기가 나오는 아이폰이 500만 원을 가니 뭐 닌텐도 스위치가 200만 원을 가니 나이키 신발 한 짝이 150, 200만 원을 가니 그러면 이제 아무리 나이키, 뭐 닌텐도 스위치, 아이폰에 대한 충성도가 아주 크다고 하더라도 그렇죠? 그거를 살 만한 여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면 고민하게 되겠죠. 아이폰이 500만 원이라는데 내가 신규 아이폰이 출시될 때마다 시리즈를 계속 모으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상당히 부담이 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관세를 폭탄으로 부과를 했을 때 이 단기적으로 당장 피해를 보는 것들은 미국 브랜드 회사들입니다. 이제 그렇게 얘기가 나오니 얘기가 나온 데다가 이제 중국이 그 빈틈을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마구잡이로 욕하기 시작하죠. 야 트럼프 봐봐라. 너 바보네. 그런 거 몰랐어? 그럴 줄 몰랐어 지금? 나이키, 월마트, 뭐 애플, 스텔란티스, 포드, GM 당장 너네 회사들이 힘이 들 거를 뻔히 우린 알고 있었는데 감히 공장도 갖고 있지 않은 그 나라에서 지금 그거 뭐 혜택을
단순히 보겠다는 게 그 심보가 도둑놈 심보 아니었느냐. 잘 됐다. 이렇게 또 난리를 치니 지금 굉장히 지금 트럼프 입장에서는 곤란한 상황입니다. 물론 트럼프는 뭐 그것조차 나는 모두 다 예상했었고 이런 걸 견뎌내야만 하고 견뎌내기만 하면은 그 누구도 해내지 못한 걸 이룰 수가 있다. 그러니까 좀 차분히 기다려달라. 주식시장도 하루하루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이고 인생의 스냅샷일 뿐이니 조금 버텨라. 자, 오늘은 또 오르지 않았느냐. 뭐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그걸 놓치기 싫은 중국과 그리고 반 트럼프 진영의 언론과 트럼프 반대 지지자들 굉장히 크게 목소리를 내고 있죠. 뭐 여론조사, 뭐 언론의 인터뷰, 각종 칼럼 그걸 통해 가지고 융단 폭격을 하고 있습니다만 트럼프는 줏대 있게 밀고 나가고 있고 그런 혼란이 난 유연성이라고 표현을 한다. 내가 유연성을 발휘해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지 줏대 없는 행동이 아니라는 거. 명심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주가는 또 어느새 많이 올라왔죠. 자, 주가가 여기서 추가적으로 폭락했다면 트럼프, 뭐 루비오 국무장관, 러트닉 상무장관, 뭐 캐롤라인 레빗 대변인 아무리 나와서 떠들어봐야 약간 공화당 의원들 입장에서도 흔들릴 수밖에 없었겠죠. 그런데 다행인지 일단 급반등을 했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만약에 추가 2차 폭락이 있었고 미국의 달러 가치가 급락을 더하고 채권 가격도 급등을 계속했다면 굉장히 지금 이 계속해서 강조하는 그런 어떤 민생 지표들 하드 데이터의 좋은 점, 그다음에 이 트럼프의 어떤 강력한 계속 밀고 나가는 이런 부분이 타격을 입을 수 있었으나 트럼프 입장에서는 상당히 다행히게도 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죠. 떨어진 폭의 거의 지금 한 3분의 2 가량은 회복이 됐습니다. 그렇죠? 다우, 나스닥, S&P 500, 필라델피아 반도 지수 어제는 상당히 유사한 수치로 다 끝났는데요. 쭉쭉 보겠습니다. 나스닥, 그렇죠? 그다음에 S&P 500, 네, 필라델피아 반도체입니다. 자, 두 번째 떨어진 폭은 대부분 3분의 2 정도 만회가 된 상태죠, 지금. 그렇죠?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독일입니다. 독일은 떨어진 폭의 절반 정도 만회한 것 같아 보입니다.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브라질도 떨어진 폭의 절반 이상을 만회했죠.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미국 증시만 타격을 입는 게 아닙니다. 미국과 중국이 싸움을 일으키게 되면은 이렇게 전 세계 증시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 역시 미국 대통령이 그렇게 떵떵거리면서 얘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방글라데시 대통령이 무슨 뭐 콜롬비아 총리가 얘기를 해봤자 이런 주식시장의 변화가 있습니까? 전혀 없죠. 거기서 그러니까 그렇게 떵떵거리면서 얘기할 그 개연성이 없는 것이고요. 자, 인도도 절반 정도 회복을 했고요. 뒤로 가겠습니다. 요즘에 보면은 새삼 그렇게 느끼지 않습니까? 미국과 중국의 영향력이 이 정도구나. 그렇죠? 상해 증시도 이제 개파락한 부분을 메꾸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뒤로 가보겠습니다. 심천도 개파락한 부분을 열심히 메꿔가고 있죠. 자, 뒤로 가볼게요. 자, 니케이입니다. 니케이 오늘도 지금 상승을 하고 있고 지금 이제 내려오는 21선을 지금 맞닥뜨리는 순간이 오고 있는데 일본은 떨어진 폭의 한 절반 정도 메꾼 것 같죠. 그렇죠? 여기서 이만큼 떨어져 37,000에서 6,000 정도 떨어졌는데 3,000 정도 회복을 했죠.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대만 가권도 마찬가지죠. 여기서 여기 떨어진 폭에 대만 가권은 니케이보다는 조금 모자라 보이죠. 눈대중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우리나라도 한 떨어진 폭의 한 3분의 2 정도? 지금 떨어진 폭의 그 회복하는 속도가 대만이라던가 니케이보다 우리나라가 좋습니다. 그렇죠? 코스피 오늘도 지금 양봉을 위로 조금씩 올려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뒤로 가볼게요. 코스닥도 마찬가지죠. 각도도 떨어지는 각도에 비해서 올라가는 각도가 훨씬 더 가파르고요. 그렇죠? 떨어진 폭의 3분의 2 이상을 지금 코스닥도 회복을 했습니다. 자, 반등의 세기가 대만이나 니케이보다 훨씬 더 좋습니다.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원달러 환율입니다. 원달러 환율은 오히려 1,420원대를 자극을 하고 있죠. 지금 전저점 두 개를 오히려 붕괴시키는 이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자, 이걸 보고 이제 달러 가치는 곧 회복될 것이다. 트럼프가 얘기를 했습니다. 왜 그 얘기를 왜 했냐면 화폐 가치란 거는 그 나라의 국력이기 때문에 하도 사람들이
미국의 달러, 미국의 채권, 그다음에 금이 있는데 안전자산 3개 중에 금만 신고가를 가고 미국 달러랑 미국 채권의 가격이 떨어지니 야 미국의 국력이 이번 기회를 통해 가지고 떨어지는 거 아니야? 흔들리는 거 아니야? 위험한 거 아닙니까? 계속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채권 가격도 회복이 됐고 안정이 됐고 미국 달러도 곧 오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지금 원화 가치 대비해서 달러 가치가 지금 떨어진 거는 사실이고 뭐 국력이란 게 하루아침에 그렇게 변하진 않습니다. 지금 워낙에 미국이 뭐 흔들리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지만 하루아침에 변하진 않아요. 근데 이제 그런 이 지금 관세 이슈가 워낙에 크기 때문에 일단 달러 가치가 최근에 떨어진 건 사실입니다.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유가는 조금 반등을 했습니다. 61.53, 60달러로 회복은 했습니다만 아직도 지금 떨어진 건 한 80달러, 79.44가 기록했던 때가 1월 17일입니다. 이번 연도고요. 80달러로 친다면 20달러가량이 빠졌습니다. 지금 이거를 보고 뭐 트럼프는 굉장히 인플레이션이 안정되었고 이런 것 때문에 러시아 제재가 요 자체가 제재의 그 상황이다. 러시아는 유가에 지금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 외국인이 오늘도 260억, 뭐 작게 팔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900억으로 더 등치에 비해 많이 팔고 있고요.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외국인의 순매도가 지속되고 있죠. 그렇죠? 4월 10일 날 하루 산 것 빼고는 죄다 팔았죠. 원래 이 수급이 작동된다면 외국인의 순매도가 이렇게 거세게 몰아치면 달러 가치가 폭등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 주식을 팔고 달러를 받아서 나가니까 그만큼의 달러가 우리나라에서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달러가 귀해지니까 달러 가치가 폭등해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 급락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수급적인 요인보다 더 큰 게 작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외국인의 순매도가 저렇게 10조가량이 쏟아졌는데도 달러 가치가 튀지 않고 밑으로 하락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세 전쟁으로 인한 지금 그 요인이 훨씬 더 크다는 것이죠.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어쨌든 우리나라 주식시장엔 나쁠 게 없습니다. 오히려 달러 가치가 떨어지는 게 나쁠 게 없어요. 원화 자산의 가치가 올라간다는 거니까. 물론 우리나라 기업 자체적으로 매력이 있어야 사겠죠, 당연히. 기업의 매력이 없는데 그냥 원화 자산의 가치가 높아졌다고 뭐 그 기본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있겠지만 기업의 실적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겠죠. 자, 어저께 애플이 2.21로 일라일리 다음으로 가장 많이 올랐고 애플이 지금 이 5위까지 따지면 5위 안에서 유일하게 지금 플러스를 기록했습니다. 아이폰 얘기가 계속 나오기 때문이죠. 뭐 아이폰 얘기가 계속 나와서 애플을 위해서 했든 아니면 트럼프가 뭐 특정 기업을 위해서 한 게 아니고 나는 관세, 가전제품이나 반도체의 관세를 다른 섹터로 옮기는 과정일 뿐이지 이거를 면제해 주려고 한 건 아니다. 어쨌든 간에 애플을 봐주기 위해서 연기를 했던 아니면은 진짜 관세를 옮기는 과정이었던 어쨌든 간에 지금 애플에게는 그 호흡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주어졌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일단 반응을 했습니다.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일본 증시 오늘 도요타 자동차 5.19로 크게 오르고요. 자, 지금 이 20위 안에는 없습니다만 혼다 자동차도 급등하고 있거든요. 결국에는 어저께 아이폰에 이어서 또 기자가 질문을 했습니다. 다른 거를 봐주고 있을 부분이 있느냐? 자동차 부품 쪽을 보고 있다. 자동차 회사나 이쪽을 도와줄 게 없는지. 그 얘기 때문에 지금 도요타 자동차 시가총액 1위 종목 5% 급등하고 있습니다.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혼다든 도요타든 뭐 지금 미국의 포드, 크라이슬러, 뭐 스텔란티스죠. GM 다 마찬가지인데 외국에 공장이 많아요. 캐나다, 멕시코에도 공장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 상호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은 이 피해를 많이 보게 됩니다. 지금 당장.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한 거죠. 공장을 미국에 뭐 옮기더라도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관세 유예를 만약에 관세를 완전 폐지를 하지 않더라도 유예를 해주는 것만으로도 일단 숨통이 트이는 겁니다. 자, 대만을 보겠습니다. 자, 대만은 지금 뭐 도요타처럼 TSMC가 급등하고 있지는 않고요. 지금 2.14 오르는 에버그린 해운이 가장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자, 뒤로 가보겠게요. 자, 애플입니다. 애플이 일단 이틀 연속 이 갭 상승을 지금 펼치면서 200달러를 다시 회복을 했죠. 자, 아이폰 관세 면제로 인해서 시가총액 3조 달러를 회복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휴대폰, 컴퓨터, 반도체에 대한 새로운 관세가 면제된다. 자, 근데 이게 영구 면제가 아니라 휴대폰, 컴퓨터, 반도체는 따로 묶어갖고 다른 바운드리에 다른 관세를 부과하려는 시간 유연성을 발휘해서 옮기려는 시간이 필요하다. 이 얘기예요, 사실. 뒤로 가겠습니다. 또
어떤 관세가 부과될지는 봐야 됩니다. 자, 귀주 모태주 오량액입니다. 자, 계속해서 중국 증권사에서 뭐 양호한 실적이며 강력 추천 의견은 계속 나오고 있죠. 근데 큰 변화는 없습니다. 자, 뒤로 가볼게요. 자, 닝더스타이 비아디도 마찬가지죠. 자, 미중 무역 전쟁 속에 레너 신용평가사라는 중국 신용평가사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미중 무역 전쟁이 중국 자동차 업계에는 큰 타격이 없을 것이다 하면서 비아디, 장안자동차, 상하이 자동차 그룹을 관심주로 꼽았습니다.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도요타 자동차, 혼다 자동차 오늘 5% 둘 다 급등하고 있습니다. 자, 자동차 그 관세 면제 이 소식에 뭐 영구 면제는 아니고 일시 면제 때문에 반응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혼다 자동차는 21선까지 회복했습니다. 자, 뒤로 가볼게요. 자, TSMC랑 홍하이 프리시전, 폭스콘의 모회사죠. 큰 변화는 없고요. 21선은 회복을 못했습니다.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일본의 특징주 덴소입니다. 자동차 부품주죠. 부품주는 더욱더 급등하고 있는데요. 도요타 그룹의 핵심 기업 중 하나로 이 도요타 그룹의 핵심 부품 회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6% 급등하고 있다. 자동차 부품 회사가 도요타, 혼다보다 상승률이 높죠.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대만은 유니마이크론 3.78 오르고 있습니다. 특징주고요. 뒤로 가겠습니다. 자, 우리나라도 똑같이 이게 이어지고 있죠. 일본하고 똑같습니다. 자동차 대표주 2.83% 오르고요. HL 만도부터 현대위와 현대차 기아 있죠. 우리나라도 아주 비슷하지 않습니까? 덴소가 현대 지금 그 도요타, 현다보다 상승률이 높았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HL 만도, 현대위와 같은 부품 회사가 현대차 기아보다 조금 더 상승률이 높은 게 일본 니케이와 빼박입니다. 닮은 꼴이고요. 뒤로 가겠습니다. 자, HL 만도가 가장 많이 오르니까 보겠습니다. HL 만도 그동안 안 좋았죠. 2월 달부터 쭉 47,000원에서 37,000원까지 10,000원이 빠졌다가 지금 조금 오르고 있습니다. 현대위아도 오르고 있고요. 자, HL 만도가 15일날 현대차 증권에서 미 관세로 당분간 수익성 악화 지속될 걸. 이건 미리 써놓은 보고서겠죠. 오늘 아침에 보고서가 마침 이렇게 나왔는데 투자 의견 매수는 유지가 되긴 했어요. 근데 요 내용하고 이 지금 오늘의 상황이랑 완전히 반대죠. 수익성 악화가 지속될 것인데 트럼프가 관세를 약간 유예해 줄 것 같은 제스처를 취하자 이 보고서 내용과 다른 상황이 펼쳐지자 오늘 주가는 좋은 모습입니다. 만약에 관세가 또 다른 모습으로 부과가 되면 이 보고서의 내용을 또 참조해봐야겠죠. 자, 하루하루 바뀌기 때문에 트럼프의 말에 계속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영구적인 면세가 아니기 때문에 바꿔서 다른 이름으로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자, 트럼프가 요즘에 뭐 애플, GM, 포드 이런 미국 회사들의 도움을 주려는 뭐 이런 제스처를 취하고 있는데요. 그거에 맞춰서 준비를 했습니다. 트럼프, 애플 손잡고 벽을 넘어서 GM, 포드 사랑하는 한 마음 되자. 대담한 대담 시작을 하겠습니다. 뭐 트럼프의 관세 그 전쟁 그리고 압박에도 불구하고 시진핑은 꿈쩍도 안 한다라는 얘기도 있고 어쨌든 미국의 대중국 관세 여러 가지 전략 이후에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또 이거를 대처를 해야 되는지 여러 가지 반도체 관련주에 대한 투자 전략 고민이 좀 필요한 상황인데 그래서 오늘 이분을 또 모셨습니다. 김장렬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투자전략본부장과 함께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대표적으로 그동안 말이 좀 많았던 부분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때문에 예, 애플, 삼성전자 뭐 이런 것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그 관세를 유예는 아니죠. 다른 걸로 바꾼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일단 관세가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봐야 됩니다. 예. 근데 지금 원래는 어저께 나올 뻔 하다가 결국은 일주일 정도 미뤘다고 하니까 이번 주말이 또 기대되는 거죠. 그 전에 또 나오면 어떻게 되느냐. 근데 어쨌든 간에 원래 중국한테 매기기로 했던 부과됐던 125%는 아니겠죠.
그렇죠? 보편 관세 10%보다는 관세를 매긴다는 측면에서 그보다 높을 겁니다. 그럼 어딘가에 있을 텐데 일단 애플은 125% 관세를 생각했다가 하는 거니까 오늘은 별로 한 2%밖에 안 올랐습니다. 금요일 날 미리 오른 측면도 있고 네. 해서 6, 7% 올랐으니까 한국은 그보다는 덜 오르겠죠. 그런 거를 만약에 필요하시면 요거 한 표를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보실까요? 그 애플이 고점 우리가 다 기준을 이렇게 잡는다. 4월 2일 주가. 4월 2일 주가로 다 가느냐 안 가느냐 이건데 네, 네. 4월 2일 이후에 엄청난 그 이제 관세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한때 4월 8일 날 기준으로 23% 빠졌어요, 애플이. 그러다가 4월 11일 날 미리 관세 면제된다 싶어서 조금 올라간 게 있고 그 다음에 또 어저께도 좀 올랐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오른 것이 아마 200불 조금 넘었을 거예요. 그런데 왜 그 전에 4월 2일 주가 한 210불, 220불 못 가냐, 회복을 다 못 하느냐? 이거는 관세가 과연 25%인지, 15%, 30%인지 모르니까 대기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네. 이게 또 삼성- 품목 관세별로 또 다를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품목 관세가 25%가 네, 완전히 다른 네. 거죠. 이 보시면 그 애플 같은 경우는 중국 비중이 85%니까 이게 125가 아니고 25%를 줄면요. 그러면 이 정도는 올라갈 수 있어요. 뭐 한 210불에서 220불 갑니다. 그 정도 가는 거고요. 삼성전자가 이제 궁금하실 텐데 그거 하기 전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125%가 말이죠. 125%가 중국에 다 때린 거잖아요. 근데 반도체하고 스마트폰 관세가 지금 막 섞여서 막 뒤죽박죽 되는데 사실은 우리 삼성전자 하이닉스 하니까 삼성 반도체에 25% 때리는 게 엄청나게 큰 임팩트 같은데 그거 아니에요. 왜요? 휴대폰에 때리는 게 더 큰 거라고요. 휴대폰에 때리는 거는 휴대폰 이슈가 아니고 그 수요의 이슈가 돼가지고 반도체에 이렇게 간접적으로 오는 게 더 커요.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반도체로 인해서 만약에 반도체를 만약 관세를 25% 때리잖아요. 25% 때리면은 그 중에서 스마트폰, PC의 미국의 비중 따지고 하면은 이것이 영향을 미치는 거는 사실은 한 2, 3%밖에 안 돼요. 그런데 중국에 생산되는 스마트폰 관세를 만약에 125%, 25% 이렇게 때리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이 영향이 더 커요. 결론적으로는 삼성전자는 스마트폰의 관세를 낮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반도체 관세를 낮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스마트폰이 빠지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휴대폰하고 반도체가 나오는데 휴대폰은 만약에 10%고 15%고 반도체가 한 20% 나오잖아요. 그럼 반도체는 임팩트가 더 큰 게 아니고 오히려 스마트폰이 더 크다니까요. 그걸 우리가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삼성전자는요. 사실은 애플이라든지 스마트폰이나 PC나 이런 쪽 수요가 안 좋아서 반도체에 대한 미치는 영향이 훨씬 크다라고 보시는 게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반도체 관세를 안 매긴다 해가지고 임팩트가 없는 게 아니라는 걸 분명히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주가가 4월 2일 날 우리가 목표로 하는 게 58,800원 정도거든요. 관세가 무자비하게 나오기 전에. 그런데 관세가 막 무자비하게 나오니까 10%까지 빠졌어요. 53,000원까지. 그러다가 베트남 쪽에 관세를 확 밀어준다 했잖아요. 45%한 거를.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56,500원까지 바로 올라왔어요. 왜 그럴까요? 삼성전자는 스마트폰 중에서도 그 베트남의 관세를 줄여주는 게 더 먼저였어요. 근데 그거는 미리 발생됐다니까요. 중국 쪽의 이슈는 삼성을 위한 게 아니고 애플을 살리기 위해서 한 거기 때문에 애플은 중국의 비중이 85%인데 삼성전자는 중국에 생산하는 비중이 25%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애플에 대한 효과를 주기 위해서 한 것이 삼성전자에 더불어서 플러스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은 그 임팩트는 생각보다 크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가가 지금 57,000원까지 못 가는 이유는 그 이유다. 삼성전자가 나오는 거는 반도체 관세가 한 15% 이하 나오고 그다음에 휴대폰 관세도 마지막 간에 한 15% 이하 나오면은 그러면 못 간 주가를 회복하기 위해서 한 57,000원, 8,000원 정도까지 갈 수 있는데 지금은 그게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은 여기에 머물러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하이닉스와 비슷한 건데 하이닉스는 워낙 센티먼트가 안 좋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 앵커님 아세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말고 반도체 업체 어떤 업체가 있어요? 미국의 마이크론이라고 있죠. 네. 이런 루머가 있어요. 이런 루머가 해결돼야 돼요. 마이크론도 그 해외 미국이 아닌 공장이 있거든요. 싱가포르, 대만에 있는데 이런 얘기 있어요. 미국이 살리려고 마이크론의 해외 공장은 면세해주고 한국이 삼성 하이닉스가 갖고 있는 중국이라든지 한국 공장에 있는 거는 관세를 따로 별도로 조금 매기고 그럼 상대적으로 우리가 불리해지는 거잖아요. 그런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다는 것이 반도체가 오늘 장에 생각보다 세게 못 가는 이유 중에 하나다.
오늘은 자동차 관세 미뤄진다는 것 때문에 자동차가 세지 않습니까?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반도체는 스마트폰하고 관련돼 가지고 좀 복잡한 면이 있는데 일단은 스마트폰이 면제되거나 아니면 관세가 확 25% 이하 내려가는 게 먼저. 그리고 두 번째는 반도체 관세에서는 마이크론하고 삼성 하이닉스가 차별화가 안 되는지 이 두 가지 포인트가 이번 주 목금요일 날 봐야 되는 포인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좀 길게 말씀하셨지만 결국은 스마트폰이 굉장히 엄청 중요하다라는 중요합니다. 예, 부분이고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 봐야 되고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의 차별점. 차별점이 좁혀지느냐. 차별화돼서 나오면 예, 좀 예. 골치 아픈 거죠. 우리 예, 입장에서는. 예, 예를 들어서 걔네 예, 예. 10% 마진 우리는 뭐 아니면 예. 걔네 마진 없어주고 관세 우리만 25% 매기면은 그러면은 주가는 빠지는 거고 똑같이 나왔는데 똑같이 한 15%면 괜찮은데 똑같이 한 30% 나오면은 그것도 안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판매하는 게 좀 뻐득할 수 있으니까 그런 약간의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오늘 이 장이 좋은데도 전체적으로 장보다 세지는 않은 거죠. 예,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애플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대부분 이제 아이폰을 만들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 수출하는 그런 뭐라 그럴까요? 그 스마트폰의 생산 네. 거점이 또 베트남이기도 하고 네. 다 맞물려 있는 그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주가를 봤을 때 그 산업 영역에서의 중요성 그 부분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보셔야 네. 될 것 같고 삼성전자 1분기 실적은 나왔는데 2분기 극심한 부진에 빠질 수 있다라는 건 그런 쪽에서 영향을 네. 받을까요? 지금 말씀해 주신? 그거는 네. 아니고요. 그럼요. 1분기 실적이 좋은 곳에 약간 그 관세를 두려워해서 미리 소비자들이 우리 그 고객들이 미리 반도체를 사준 게 아니냐. 좋았던 거는 스마트폰이었잖아요. 스마트폰도 마찬가지. 네. 둘 다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스마트폰 말씀드리면 네. 스마트폰 S25가 잘 팔린다 했잖아요. 그런데 그 물량이나 가격이 혹시 관세가 매겨질 걸 뻔히 알기 때문에 미리 오더를 줘가지고 해서 재고를 그냥 한 3, 4주만 가져가면 되는데 한 2, 3개월치 챙기면 되면은 1분기 실적에 그게 포함됐을 수 있다는 약간의 경계감이 있는 거죠. 근데 반도체도 마찬가지예요. 반도체 수요도 생각보다 3월 달에 좋았는데 왜 더 좋았을까? 이구환신 때문에 중국의 수요가 좋아서 좋을 수도 있지만은 그거 말고도 관세 때문에 미리 땡긴 게 있을까? 이른바 풀인 이펙트. 그게 있다 그러면은 1분기보다 실적이 더 좋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컨선이 좀 있긴 있습니다. 이건 뚜껑을 열어봐야 되는 거고요. 만약에 관세가 4, 5, 6월 달도 집행이 안 되고 반도체도 7월 달 이후에 합시다. 그러면 또 2분기 실적이 이상하게 될 수 있어요. 엄청 올라가다가 3분기부터 수요가 확 빠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관세에 따라서 놀아나는 형국이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1분기 실적하고 2분기 다른 거죠. 그런데 오늘 그 미국에서 이런 게 나온 게 있어요. S&P 500에 대한 전망에서 2분기에 올해 전망이 시티하고 모건이 다 낮췄어요. 한 5% 이상 낮췄거든요. 뭘 낮췄다는 말씀이세요? S&P 500 기업에 대한 평균 EPS 전망을 원래 한 270불 정도였는데 이게 255불, 6불, 7불 이렇게 낮춰졌어요. 한 5%. 왜? 관세 영향도 있고 그럼 업체들이 어떻게 하죠? 가격을 전가시켜야 되잖아요. 근데 가격을 전가 못 시킬 거다. 가격을 다 전가 못 시키면 마진이 압력을 받는다. 그럼 원래 3월 말, 4월 초 생각했던 것보다는 영업이익 규모를 낮춰야 되지 않을까. 물론 지금은 이제 지난주부터 시작한 JP 모건이나 이런 금융업체 실적은 괜찮습니다. 근데 본격적으로 제조업 실적은 오늘 내일부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S&P 500에 대해서 증권 회사들은 좀 낮췄어요. 마찬가지로 한국의 업체들도 관세 영향이 있으면은 그거를 전가시키는데 다 못하고 한 3분의 1이고 4분의 1이고 5분의 1이고 흡수해야 된다면 영업이익 전망이 지금 1분기보다는 2분기에 영업이익률 자체의 전망이 조금 보수로 잡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컨선을 아마 삼성전자에 대해서 그렇게 보시는 분이 있을 수는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가격 전가를 못 시키는 이유는 뭐래요? 못 시키는 이유는 네. 이거죠. 커스터머가 더 우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소비자들 생각해가지고 가격을 함부로 기업 입장에서 올릴 수가 없을 경쟁이 것이다. 있으면 그런 거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애플에 대해서 휴대폰이 스마트폰의 보편 관세가 25% 나왔다 합시다. 삼성전자 애플이 있으면 둘 다 25%야. 한쪽은 올리고 한쪽은 안 올리면 어떻게 돼요? 안 올린 쪽으로 수요가 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함부로 올릴 수가 없죠. 그러니까 관세가 25% 매겨도 25%의 한 10%는 가격 정가를 하고 15%는 자기가 흡수하는 거예요. 흡수하는 네. 순간에 마진이 내려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 경쟁 요인이 있다 보니까 자기가 눈치를 또 봐야 된단 말이에요. 예, 그런 게 예. 2분기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좀 전망이 네. 예측하기가 쉽지가 않다. 예. 이건
그럼 제가 지금 들으면서 좀 정리를 해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 뭐냐면 어쨌든 향후 뭐 반도체 뭐 상호 관세 다 따르지 않으면 어제 품목별로 관세 할 거니까 네네. 본인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어쨌든 매겨질 거잖아요. 네네. 완전 협상이 안 되면 그렇죠. 그러면 주가는 네. IT 수요 위축 해소를 일단 반영을 하겠다 이런 부분으로 진행이 되는데 지금은 이제 네. 그 관세가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네네. IT 수요가 예.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예. 그게 좋은 방향으로 반영이 아직은 다 안 되고 있죠. 예. 근데 관세의 범위가 100%에다가 25%, 30% 줄지 않겠어? 어쨌든 100%는 아니잖아요. 상호관세에서. 그러니까 어이구 그 최악은 벗어났네. 그래서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관세가 협상에 대한 기대감을 일단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120%가 줄어준다고 보는 거니까. 네. 그런데 이게 만약에 한 40, 50% 나온다. 누구는 20% 해주고 나만 30%다. 이렇게 차별화되면 골 때리는 거잖아요. 보편 관세, 품목 관세가. 그러니까 품목 관세가 나와봐야 알아요. 근데 지금은 125%가 아니고 중국 120%가 아니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아니고 중국하고 끝까지 가지 못한다. 미국이. 이 얘기죠. 중국이 네. 왜 걔네 국채 수익 높아지니까 중국한테 미국이 꼬랑질 된다 이렇게 표현은 안 하겠습니다만 미국이 이제는 어떤 아킬레스건이 드러났다는 측면에서 이 관세 정쟁이 극단을 안 갈 거라는 약간 심리까지 포함된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품목 관세에서 이게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니까 그거를 충분히 긍정적으로 앵커니 말한 것처럼 아무 문제 없었어라는 식으로 올라가기에는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럼 거기서 주저주저하는 거예요. 예, 그럼 하나 이제 제품 가격의 총 제품의 이제 가격이라고 네. 판매 가격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가격 전가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고금리 기조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네네. 아무래도 전자제품 가격이 만에 하나 올라가면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있었던 게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맞습니다. 가격이 못 올라가면 인플레이션 우려는 좀 낮을 인플레이션은 수 있는 낮아지죠. 거예요? 대신에 네. 수요가 후행적으로 줄 수 있죠. 네. 그럼 인플레이션 우려가 다음에 다시 수요 둔화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빼고 저기서 빼고 마찬가지예요. 관세는 어쨌든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좋지는 않네요, 결국. 좋지는 않은 수요가 거예요. 감소되는 건 더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관세가 없어지지 않으나 관세가 50% 가려다가 20% 되니까 살았다. 이건 거지. 관세가 30%가 20%가 물리면 누군가 흡수해야 되잖아요. 고객이 흡수하면 인플레고 기업이 흡수하면은 어떻게 되죠? 마진 하락이죠. 그러니까 그 영향은 순서만 바뀌는 거지 없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시장에 대한 밸류에이션 멀티플이 여러분 생각한 것처럼 확 올라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뭐가 됐건 간에 쉽지는 않게 보시는 거네요. 그래서 그 네? 관세가 없는 게 뭐예요? 지금 롱텀으로 볼 수 있는 거. 이 조선 예를 들어서 오더마다 이런 관계. 그러면 일단 반도체나 뭐 이런 거는 그다지 긍정적이진 않네요, 단기적으로. 그러니까 최악이기 네, 때문에 네. 반등한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삼성전자,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뭐 59,000원이었다. 뭐 애플이 230불이었다. 근데 확 내려갔다가 관세가 좀 이렇게 한데 잘 반등하는데 반등이 왜 속 시원하게 옛날식의 한 20일 전으로 못 들어가느냐? 어쨌든 관세가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 이펙트가 있는 한 그것만큼은 다 반영되는 거는 한참 걸리거나 아니면 어떻게 돼요? 금리 인하를 하거나 뭔가 푸시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 제약 관세 멀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네네네. 오늘 시장에서는 제약 관련주가 그렇죠. 안 상대적으로 많이 네네네. 안 좋거든요. 네. 그러니까 떨어지거든요. 상대적으로 그렇죠. 다른 거 반등하는 거에 비해서 맞습니다. 좋지 못한데 어떻게 보세요? 그 제약 관세도 네. 있죠. 미국에서 만드는 미국 회사들도 생산을 어디서 합니까? 미국에서 할 수도 있겠습니다. 인도라든지 독일, 아일랜드 이런 데서도 생산을 많이 하거든요. 그럼 관세를 예를 들어서 25% 내겠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올라가잖아요. 안 좋은 거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게 있죠. 우리 제약이 무조건 내려가는 게 아니고 기술 라이선스 해주는 데 있죠. 예. 이거는 생산해 주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관계 없거든요. 근데 제약 바이오도 결국은 그런 입장에서 좀 이렇게 뭐랄까 제약 바이오도 선별이 돼야 되는데 그래도 관세 매긴다니까 제약 바이오 다 같이 내려가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맞아요. 자기네가 생산하는 거는 관세에 따라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거고 미국에 수출하는 거 생산하는 게 아니고 기술 라이선스 해주는 게 주요인 회사들은 관계 없는 거예요. 물론 이게 관세가 한 10년 된다 그러면 관계 다 있지. 하지만은 이게 관세를 매기더라도 얘네가 라이선스 해주는 거는 올해 하기로 한 라이선스는 기술력에 따라서 라이선스 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임팩트가 제한적이라 봐야 되는데 이런 얘기가 불거질 때는 잘 안 가려지는 거니까 오늘은 그러면 자동차 올라가고 반도체 이런 거는 잔세히 낮아졌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조선은 괜찮고 그 뭐 변압기는 좋고 뭐 엔비디아가 투자 계속한다니까 변압기 좋겠죠 전력. 그러니까 그러면 수급이 어디 가겠어요? 그렇게 가면은 제약바이오 관세 내긴데 그러면 다 내려가는 거죠. 이렇게 순환매적인 거가 있는데 관세가 또 역할을 한다.
나쁘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앞으로 각국의 미래 기술 경쟁력을 갖고 있는 AI가 만약에 붙은 제약바이오주 같은 경우에 네네. 예, 관계 없습니다. 그건 좋은 거죠. 그래서 한번 여쭤봤는데 네네네. 괜찮다라는 말씀을 일단 해주셨고 맞습니다. 좀 이렇게 눈여겨봐야 할 종목이 있다면 한번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이게 작은 종목에서 제가 절대 추천드리는 게 아니고요. 그 네. 리포트가 계속 나오길래 눈에 띄어서 말씀드리는 거 오해하지 마세요. 예. 당신만 믿고 샀더니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됩니다. 그 예. 3월 20일 날 신한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오고 4월 8일 날 IB투자증권 리포트가 나왔어요. 3빌리언이라고. 3빌리언. 한 30억, 이게 뭐 하자는 거죠? 30억 달러 하자는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네. 뭐 하냐면 유전체 분석하는 거예요. 인공지능으로. AI로 30억 개의 유전체를 분석해서 희귀 질환을 이렇게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가 사람이 말이죠. 병원 엄청 많이 가야 되고 돈도 네. 매덕 써야지 희귀 질환 같은 거 치료하기 전에 발견부터가 쉽지 않거든요. 최근에 급등한 맞아요. 급등은 아니고 좀 올라갔어요. 예, 예. 근데 이게 시가총액이 좀 작습니다. 한 2천억밖에 안 되는 주식인데 예. 상장된 지 오래되지 않았고 어쨌든 간에 유전체 분석인데 AI로 각종 수많은 경우의 수의 유전체 분석을 해서 희귀 질환의 진단을 빨리빨리 해주는 거 핵심이에요. 근데 이게 재미있는 게 미국에 비슷한 회사가 있습니다. 예. 미국 회사도 보셔도 돼요. GeneDX라고 Gene이라는 게 그 유전체 그런 뜻이잖아요. 예. GeneDX가 있는데 이 회사가 먼저 선도업체예요. 얘네가 계속 적자를 보다가 작년 4분기에 BEP를 도달했어요. 굉장히 의미 있었네. 네, 그 사람들이 이게 유전체 기반 희귀 질환 분석 시장이 개화되는 거 아니야라는 얘기가 3월 말부터 이 GeneDX도 얘기가 되고 한국에 관련된 주식 뭐가 있을까? 너무 작네? 어떻게 볼까 말까? 그게 3빌리언이라는 회사가 지금요? 네. 근데 최근에 또 IB투자증권에서도 비슷하게 한 거. 이거는 뭐죠? 라이센스 기술 아웃하는 거예요. 생산랑 관계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예. 관세하고 전혀 관계 없으니까 공부해 보시만 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3빌리언. 조금 큰 종목이 있습니다. 독시미티. 이거는 독시미티. 미국 회사입니다. 미국. 한국 회사 아니고요. 근데 미국 회사인데 굉장히 생소하기도 한데. 이거는 이게 사실 AI 플랫폼 회사예요. 우리나라 링크드인 아시죠? 네. 플랫폼 아니면 줌 같은 거 이런 거에 비슷한 게 의사들이 사용하는 링크드인이다. 예. 미국의 의사, 지금 간호사들의 거의 80%가 여기에 이 플랫폼을 활용한답니다. 그러면 우리 병원이라든지 병원이 아니고 제약사 이런 데한테 그 광고 받아가지고 그렇죠? 소식 전해주고 하는 거. 그 디지털 네트워킹 뉴스 플랫폼이 독시미티예요. 그들한테 굉장히 유명한 기업일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시가총액이 작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좀 됐는데 이게 상장된 지 아주 오래되지 않았는데 한 4년 됐거든요. 근데 주가가 작년 11월, 11월부터 올라가다가 최근에 많이 내려왔어요. 이게 코로나 때 어떻게 되겠어요? 코로나 때 많이 이런 것들이 뉴스 플랫폼이 될 거 아니겠어요? 넘버가 나온 회사예요. 예. 한 4억 불 나오고 매출이 한 30% 성장하고 마진도 30% 돼서 굉장히 의미 있는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공부해 보시면 분명히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독시미티 미국 주식 투자하시는 분 입장에서 근데 지금 PER이 한 40배, 50배 사이니까 네. 기술적으로는 조금 더 빠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예. 한번 검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항상 김장렬 본부장이 오셔서 반도체 관련 산업 섹터를 해드리는데 네네. 워낙 이제 관세 불확실성이 있다 보니까 이도저도 아닌 상황이 올 수 있어서 네네네. 지금 주가의 흐름을 진단해 주시면서 이거에 대한 대안으로 이런 섹터와 이런 종목을 보면 좋겠다. 근데 그 중에 AI가 붙어 있다라는 거 그렇죠. 굉장히 네, 맞습니다. 특징적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도 투자 아이디어로 참고를 해보시면 네. 좋으십사 해서 저희가 준비를 했으니까 그렇게 전략 반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관세 관련해서 반도체 산업의 지형 그리고 투자 대안까지 말씀드렸습니다. 김장렬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투자전략 본부장의 분석으로 함께 들으셨습니다. 본부장님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 현대차가 지금 5% 넘게 상승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동안 많이 눌려 있었고 관세 때문에 짐을 지고 있었는데 조금 숨통이 트이면서 오늘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업종들, 종목들이 이제 좀 무거운 짐을 하나씩 좀 벗어버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후장도 여러분 성공 투자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여러분께 또 좋은, 질 좋은 콘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